네, 안녕하세요. 815 머니톡 오늘도 즐겁게 시작합니다. 오늘 정말 멀리서 손님이 오셨는데요. 아주 반가운 손님입니다. 뉴욕 월스트리트에서 헤지펀드에서 일하시는 아주 뛰어난 애널리스트십니다. 그래서 오늘 미국의 월스트리트의 그 애널리스트들이 일하는 모습과 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궁금해하는 여러 가지 정보들에 대해서 좀 여쭙고자 특별하게 좀 어려운 자리 모셨어요. 오늘 우리가 초대한 그 분을 잠깐 설명드리면 한국 이름은 신영희 씨고요. 영어 이름은 스텔라 신입니다. 스탠포드 대학 졸업을 하고 딜로이트 컨설팅의 전략기획 파트에서 일하다가 골드만삭스 뉴욕 본사에서 투자금융 애널리스트로 일을 했고요. 그 후 4년간 샌프란시스코의 헤지펀드에서 일하다가 25억 달러 규모의 뉴욕 헤지펀드에서 7년간 애널리스트로 일하다가 작년에 그만두고 지금 한국을 좀 잠깐 방문했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모셨습니다. 전문 분야는 소비재 분야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방송하기 전에 이렇게 좀 여러 가지 대화를 좀 나눴었거든요. 그렇죠? 네네. 예, 근데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이 많았어가지고 되게 즐거웠었거든요. 네. 그렇게 봐주시니까 감사합니다. 네. 아무래도 미국에서 한 20여 년 이상 계시다 보니까 아직 한국말이 좀. 예, 죄송해요. 지금 너무 서툴어요, 말이. 그래요. 그래서 천천히, 오케이. 그 하시다가 뭐 잘 막히는 게 있거나 아니면 조금 더 이렇게 그 제가 좀 디테일하게 물어볼 게 있으면은 천천히 다시 또 질문하고 이러면서 진행을 할게요. 네. 왜냐면 제가 영어가 좀 능통하면은 이렇게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제가 뭘 여쭤볼 텐데 저도 좀 영어가 서바이벌 영어라 식당에서만 통하는 영어. 네, 그럼 이제 질문 들어갈게요. 네. 사실 한국에서는 그 요즘 가치 투자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워렌 버핏의 가치 투자. 그 미국에서도 지금 그 워렌 버핏의 가치 투자가 효과적이라고 인정을 받고 있나요? 아직도 그 value investing follow 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리고 조금 그 스타일을 더 현대적으로 adapt한 분이 많이 계신데요. 이렇게 아직도 one of the most popular investing philosophies.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 워렌 버핏의 영향력, 그 사람의 투자 철학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어떤 질문이 있냐면은 그 워렌 버핏과 찰리 먼거가 정말 둘이 파트너가 돼가지고 지금 버크셔 해서웨이를 아주 큰 회사로 성장시켰잖아요. 네네. 예, 그리고 서로 역할을 분담을 해서 어떤 질문이 있냐면은 이 두 분이 연세가 되게 나이가 많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 두 분이 만에 하나 돌아가시면 버크셔 해서웨이는 어떻게 될까? 그분들의 가치 철학, 그 투자 철학을 그대로 따라잡는 후계자가 있나요? 그 보면은 그걸 많이 우려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두 분 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이렇게 후계자를 unofficially 이렇게 몇 명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후계자가 있고 우리가 세상을 떠도 그 Berkshire Hathaway는 한국말로 잘 안 나오는데 괜찮아요. 천천히. 이렇게 정말 좋은 리더는 세상을 떠도 그 남기고 간 회사가 이렇게 더 이렇게 성취할 수 있는 게 그게 그 리더의 성공을 보여준다, 좌우한다, 뭐 그런 말 비슷한 거를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많이 이렇게 염려를 하시는 것 같는데, 근데 글쎄요. 그러면 그 지금 그렇게 언급되는 그 후계자들이 그 워렌 버핏의 그런 투자 철학을 그대로 따르는 거겠죠? 아주 오랫동안 밑에서 배운 후계자들이라 아마 워렌 버핏하고 찰리 먼거가 뽑았으면은 분명히 특별한 분들이겠죠. 그리고 그 지금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네네. 한국에서 이제 가치 투자를 한다고 하면 그 가치 투자 기준으로 이제 회사를 선택을 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투자를 해요.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이상하게 좋은 회사라고 해서 샀는데 가격이 좀 바로 올라야 되는데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길게는 1년, 2년씩 그냥 별 변동이 없거나 오히려 하락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미국도 그래요. 가치 투자를 하면 그 투자한 회사들의 주식이 가격이 확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좀 천천히 움직여요? 떨어지거나? 그럴 경우가 많아요. 제 경험으로는요. 그래요? 미국도? 네네. 그건 왜 그런 거죠? 보통 애널리스트들이 말하는 그 intrinsic value가 이렇게
마켓에서 reflect 될 동안 그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는 그거는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애널리스트가 생각하고 있는 그 회사의 진짜 true value는 그 애널리스트의 좀 거의 독창적인 아이디어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그게 얼마나 딴 사람들이 그 똑같은 생각을 하게 될지는 그거는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 사람, 그러니까 투자자가 같이 투자 기준으로 이렇게 선택을 한 거를 다른 사람들도 아, 맞아, 저 회사 괜찮은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같이 사주는 시점까지는 인정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할 수 있다. 예, 그리고 그 캐탈리스트 같은 게 있어도요, 보통 처음 이렇게 value investing 스톡을 골랐을 때 이렇게 거의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liquidation value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하락할 수는 없다. 아, 최저 한계. 예. 그래서 어쩔 때는 그 밑바닥에서 이렇게 그 비즈니스가 fundamentally 이렇게 좋은 상황을 보이기는요. 뭐 one quarter 가지고는 어쩔 때는 영 부족하잖아요. 아, 1년 가지고는 부족하다. 예, 그래서 한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미국에서도 가치 투자를 그 기준으로 뭔가 선택을 했다고 하면은 그것이 시장에서 인정받고 성장하는 것이 눈으로 보이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인가요? 예, 오늘 내일은 보통 아니에요. 보통 몇 년 정도 기간을 봐요? 보통 제가 알기로선 미국 헤지펀드에서 그래도 longer term fundamental focus 펀드들은 그 long side는요 한 3년 내지 5년 예전에는 5년 내지 10년이 더 가까웠는데요. 요즘 추세가 조금 더 빨리빨리 턴이 되기 때문에 한 3년 5년. 아, 그렇군요. 예. 지금 얘기한 것처럼 예전에는 5년에서 10년 정도는 보유해야 아, 이게 좀 오르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었는데 예. 지금은 이제 3년에서 5년으로 줄였잖아요. 네. 그 줄은 거는 지금 아무래도 세상의 트렌드가 빨리빨리 바뀌니까 네. 그리고 이것도 버핏하고 찰리 망거가 가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요. 아, 네. 사실은 요즘 들어서 이렇게 그 value investing, 그러니까 이분들이 젊었을 때 했던 value investing 그 시절보다 지금이 훨씬 더 힘들다고요. 아, 그냥 왜요? 우선 정보가 더 많이 있고요. 아. 정보가 더 democratic해졌어요. 누구나 다 이렇게 옛날보다는 더 쉽게 정보를 그리고 더 빠르고 빨리 싸게 정보를 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아무도 모르는데 나 혼자 이 보석을 찾았다 그런 계기는 옛날보다 드물어요. 아, 그러니까 정말 좋은 회사들은 내가 먼저 알아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옛날 같으면 그랬는데 지금은 막 사람들이 많이 아니까 너도 나도 막 투자를 하니까 네. 가격이 올라가겠네, 그렇죠? 네, 이렇게 더 이렇게 비밀이 점점 없어요. 아, 그래서 이제 점점 어려워진다. 어쨌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치 투자를 하면 네. 그리고 오랫동안 보유를 하면 올라가요? 미국에서는? 저도 이렇게 좀 제가 걱정하고 방황할 때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애널리스트들이 every year 그 Berkshire meeting 할 때요. 꼭 이 두 분 얘기하는 거를 꼭 지켜봐요. 그 트랜스크립트 다시 있고요. 근데 제일 최근에 Berkshire meeting에서 찰리 먼거가 모든 투자는 어떻게 보면은 value investing이다. 그냥 그분은 굉장히 단순하게 설명하는 걸 잘하세요. 아, 찰리 먼거가? 네, 두 분 다 그렇지만 이 찰리 먼거는 더 블런트해요. 그래서 뭐든지 우리가 지금 마켓 프라이스보다 우리가 if we see an opportunity 훨씬 더 많이 올라간 거를 그냥 그 계기가 그게 value investing에서 온 거다. The principle. 아주 좋은 오랫동안 꾸준히 잘 할 수 있는 사업을 뭔가가 misunderstanding이나 misprice 때문에 오늘 박앤세일로 산다. 그게 원칙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거를 싸게 사야 되잖아요. 네. 결국은 정말 좋은 가치주는 다른 사람들이 이건 정말 괜찮아라고 생각하면은 별로 재미는 없겠네요. 그렇죠? 더 힘들죠. 그렇죠. 네. 다른 사람들은 그냥 재미없어, 그럼 별로인 것 같아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서 뭔가
가치 있는 이유를 찾아내고 내가 먼저 사는 게 그게 이제 괜찮을 방법이 되겠네요. 네, 네. 근데 또 하나 힘든 게 value trap이란 말도 많이 있어요.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이거 괜찮은 비즈니스인데 왜 이렇게 우리가 지금 싸게 살 수 있을까? 그러면 옛날에 그 한국말로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맞아요. 얘기 있잖아요. 전 계속 그게 생각이 나요. 그런 경우도 많아요. 여러 가지로 괜찮은데 되게 낫다, 가치가 있다 해서 샀는데 거기에 뭔가 함정이 있는 거네요. 네. 그래서 뭔가 알지 못했던 네, 네. 뭔가 위기가 안에 숨어 있고. 네. 근데 그런 거는 뭐 결국은 뭐 시간이 지나봐야지 하는 거잖아요. 투자할 때는 잘 모르잖아요. 과거를 보면은 hindsight's 2020 그런 말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그 게임스톱 같은 그 비디오 게임 회사는요. 그 value stock이라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꽤 계셨어요. 3년, 4년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뭐 10년 후에 뭐 디스카운트 캐시플로우 그런 아나리시스를 할 때요. 이분들은 이게 10년, 20년 계속 이런 비즈니스가 있다고 그거를 assume하고 지금 아나리시스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비즈니스가 거의 그 블록버스터 같은 그런 회사인데 그런 거는 그냥 저희가 사는 게 달라지고 쇼핑하는 방법이 달라지고 이렇게 미디어를 컨sume하는 방법이 달라지는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왜 이런 거를 투자했을까? 근데 그때는 그냥 그 숫자만 multiple만 봤을 때는 value stock 같았어요. 맞아요. 그 워렌 버핏의 그 가치 투자는 결국 지나온 세월의 재무제표를 보면서 현금 흐름이라든가 이익률이라든가 이걸 보고 가치를 판단하는 거잖아요. 네, cash flow. 그게 제일 중요한 매트릭 중에 한 가지예요. 근데 결국은 트렌드가 바뀌어버리면 지금 얘기한 뭐 블록버스터 같이 옛날에는 비디오 테이프 빌려다 봤지만 어느 순간 뭐 그 VOD로 그냥 다 이렇게 쉽게 보게 되니까 그게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재무제표도 중요하지만 현재 이 사업 아이템이 트렌드가 지금 이게 계속 먹히는 트렌드냐 아니면 바뀌게 될 거냐 이것도 되게 중요하게 봐야 되겠네요. 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제가 커버하는 섹터는 특별히 그런 것 같아요. 소비재니까. 네. 소비재는 계속 사람들의 그 유행에 따라 이렇게 자꾸 바뀌죠. 예, 좀 골치 아파요. 골치 아파요? 네. 일단 그 스텔라가 이제 지금 헤지펀드에서 많이 일을 해보셨으니까 알겠죠. 그 헤지펀드에서도 10년, 20년씩 이렇게 장기 보유하는 그런 펀드들이 많이 있나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죠. 누구나 다 long-term investor를 하고 싶어 하는데요. 제 생각에는 우선 제일 중요한 게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capital, how sticky is the capital.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희 펀드에 투자하신 분들이 얼마나 오래 버티실 수 있는지. 나는 한 몇 년, 3년 투자하다가 이제 회수하고 싶어 막 이런 생각이 들면 돈을 줘야 되니까 더 빨리 redemption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펀드마다 그리고 그 계약마다 조금 다른데요. 근데 보편적으로 7년 이상, 그러니까 10년 이상 이렇게 lock-in 되는 경우는요, 굉장히 드문 걸로 봐요.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헤지펀드 하면은 뭔가 위험한 곳에 싹 투자했다가 또 확 회수하고 이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저도 처음 시작할 때 그럴 줄 알았어요. 그리고 한동안 이게 더 이렇게 뭔가 더 리스키한 줄 알았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완전히 틀렸어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I had a lot of great teachers. 그래서 많이 좋은 분들에서 이렇게 이런 걸 많이 배우고 책을 많이 읽고 그랬는데 그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both of my bosses told me 처음 시작할 때요. 우리가 하는 일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하나가 우리 고객의 돈을 잃지 않는 거다. 돈을 버는 것보다 돈을 guard 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 네. 그래서 좋은 지킴이가 되자. 우선 그게 number one이에요. 그러면 그런 걸 원칙으로 두면은 뭐 이렇게 투자할 때 뭐 조심하는 게 있나요? 뭐가 달라지나요? 그게 우선이 되면은? 예. 근데 지금까지는 그게 보기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있던 회사는 주로 그 미국 주식을 샀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 시장 보시다시피 past 12 years like 다 it's been the longest cycle. 그리고 웃긴 게 애널리스트 보면요 다 나이 또래가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클 하나밖에 못 본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나이를 볼 때 젊으니까. 네. 그러니까 they grew up with the bull market. 그래서 지금 이게 리스크를 헤지하는 게 별로 뜻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그 핵심이 마켓보다 더 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시장보다 수익률이 높아야 되니까. 네, 근데 그 알파가 없었어요. 굉장히 드물었어요.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이 어떤 분석을 하는 사람을 애널리스트라고 하고 네. 보통 투자하는 사람은 뭐 펀드 매니저나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네. 미국은 그냥 애널리스트가 그런 걸 다 하나요? 예, 요즘은 그냥 보편적으로 애널리스트라고. 아, 애널리스트라고. 그래서 직접 분석도 하고 또 투자도 하고. 네네. 그러면 지금 얘기하신 대로 지금 나이들이 이제 젊다 보면 이 금융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이 젊은 사람들이 아무래도 체력적으로 버티기도 더 좋고 그 다음에 뭐 머리도 좀 빨리 휙휙 돌아가고 이런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예. 실제로 미국의 이런 스탁 시장에서 투자 시장에서 이 나이에 따라서 이렇게 좀 능력을 이렇게 좀 이렇게 한계가 되는? 미국에서도 그 문제가 있나 봐요. 왜냐하면 그 ageism이란 그 단어가 점점 더 많이 보여요. ageism, 그러니까 뭐 sexist, ageist, 나이 차별하는 거예요. 나이 든 분 차별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제 경험으로 볼 땐 특히 지금 요즘에 그 좀 중견 애널리스트들이 취직하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요즘 그 헤지 펀드들 가운데서도 왜 인공지능 그런 그 투자 회사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네네. 얘기를 들었거든요. 실제로 그래요? 예, 지금 최근에 모건 스탠리가 좋은 리포트를 썼는데요. 나중에 보내드릴게요. Quantitative Fund가 그 Fundamental Fund에 돈을 따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적이 on average 더 우수했어요. 아, 인공지능 투자가? 예, 그러니까 그분들은 인공지능이라고 그렇게 explicit하게 마켓은 안 하시는데요. 그냥 Quantitative Fund, 그냥 Quant Fund라고 그래요. 퀀트. 예, 그리고 몇 년 사이에 제일 실적이 좋았던 펀드들이 큰 Quant Fund였어요. 근데 그 Quant 안에서 그리고 다 블랙박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잘 몰라요. 정확히 무슨 포뮬라, 어떤 알고리즘이 돌아가는지. 근데 그게 다 machine learning의 reflection일 거예요. 계속 딥러닝을 해가지고 학습을 하는 거잖아요. 네, 인공지능도. 네, 그 모델이 혼자서,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회사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가 그 애널리스트가 짠 포뮬라를 갖고 여러 가지 숫자, factor based investing이라고 하죠. 그 factor들을 보고 회사마다 보는 게 아니라 factor를 보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어떤 알고리즘 같은 걸 막 그 그러니까 수식을 만들어서 딱 예. 입력을 해놓고 그거에 따라 계속 이제 딥러닝을 하는데 예. 어떤 방식으로 근데 이제 사실 우리가 다른 쪽의 딥러닝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 우리 매매 패턴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훈련을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결국 사람을 이기게끔 예. 심리라든가 이런 거 네네. 그러니까 외부 환경에 따라서 네. 그 하나 드는 궁금 질문이 뭐냐면은 그러면 그런 AI에 의해서 거래가 되면 뭐 퀀트 기법에 의해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게 좀 단타를 많이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짧은 그 거래 그러니까 네, 사서 그래요. 오래 네. 가지고 있지 않고 네. 자주 사고 팔고 사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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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시장 그래프 맞춰가지고 예. 파도가 그렇게 더 이렇게 짧고 거칠어지는 그게 느껴져요. 아 그래요? 예, 제가 몇 년 사이에도 이런 게 그런 디퍼런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의해서 그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인공지능 이 투자 때문에 네, 이제까지 차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좀 바뀌어질 수 있다. 네, 네. 네. 그런 경우가 많아요. 어쩔 때는 저희도 모르게 저희가 예측하지 않았던 대로 이상하게 움직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반 농담, 반 진담으로 어떤 퀀트 펀드가 팔아서 그래. 그러면 이럴 때일수록 우리 아까 얘기했던 가치 투자, 네. 가치 투자는 장기 투자도 같이 포함이 되는 거니까 예.
그게 시장이 어떤 그런 짧은 어떤 이런 변동성을 이기는 방법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아, 그래요? 예, 어떻게 보면 너무 아이디얼리스틱한 생각인데요. 그런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딴 쪽에서도 그런 생각을 이렇게 가운데서 두 가지의 장점을 살려서 그래서 이제 유행어 퀀텀 멘털이라고 많이 나왔어요. 그런 유명한 퀀트 인공지능 그런 그 투자 헤지 펀드들에서도 스텔라를 찾아와서 뭐 여러 가지 질문하고 그랬다면서요. 그냥 캐주얼하게요. 어떤 그 퀀 전문으로 하는 펀드에 아는 분이 제가 하는 일이 너무 그분 하는 일이랑 정반대라 네가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회사에 투자하는 그 investment framework를 그냥 말해보래요. 자기가 듣고 혹시 우리가 그 machine learning으로 살려서 어떻게 좀 더 잘할 수 있을지. 왜냐면 그분들은 그 fundamental investing을 또 아예 경험이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서로 다른 점을 이렇게 brainstorming 하려고 한 몇 시간 그냥 casual하게 디스커션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AI 그 인공지능 투자 회사들에서도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애널리스트들이 사람에 의해서 그 기업의 어떤 펀더멘탈을 기초로 해가지고 평가하고 투자하려고 하는 그런 뭔가를 네. 노하우를 배우고 싶어 하는 거네요. 네, 같이 접목을 시키려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가능해요? 저희도 노력은 하는데요. 그 헤지펀드 그 머신러닝이 왜 잘 어울리냐 하면은 암만 그래도 그 사람의 편견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제일 큰 실수는 우리의 개인적인 인간적인 편견이 그 스톡 인베스트먼트 objective하고 이렇게 충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로봇가 하면은 그런 경우는 좀 드물잖아요. 세상은 더 이렇게 과학 발전하면서 점점 이렇게 투자도 복잡하게 변해가고 있네요. 매일 변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이게 올드하지만 워렌 버핏의 가치 투자, 장기 투자 그냥 짧은 변동성 무시하고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는 게 결국 개인들이 이길 수 있는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네, 그런 patience가 있으면요. 그리고 본인이 그런 인내심이 있으면 네, 인내심하고 돈이 있으면요. 그러니까 결국은 심리 싸움이라는 얘기가 또 맞는 얘기네요. 그렇죠? 예, 그게 아마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래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그 미국 헤지펀드에서 투자하는 회사, 그 다음에 투자 금액을 결정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저희는 보통 investment framework라고 해요.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같은 동료 친구들하고 얘기해 보면은 다 비슷비슷해요. 그리고 제일 처음 저희가 그 investment framework를 짤 때요. 이거는 뭐 아이디어가 들어왔다고 해봐요. 그러니까 어떤 회사에 대해서 정보가 들어왔다. 네. 괜찮다 저 회사 이러면. 예, 그 정보가 어떻게 들어왔는지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친구들한테 들을 수 있고, 뭐 컨퍼런스 같은 데서 들을 수 있고, 아니면 그냥 우연히 딴 회사 리서치하다가 생각이 날 수 있고, 꿈에서 볼 수 있고, 그건 상관없어요. 근데 딱 사람 만나는 거랑 비슷해요. 제일 먼저 물어봐야 될 질문이 몇 개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저희는 3-4개로 이렇게 단축을 했어요. 하나는 어떤 퀄리티, 아주 좋은, 지금만 좋은 게 아니라 계속 꾸준하게 건강한 비즈니스인지, 그리고 또 그거를 더 구체적으로 보려면은 free cash flow yield, 그거 많이 보죠, 그 metric. 저 캐시플로우를. 네, 그 cash flow over, 그러니까 PE를 그냥 거꾸로 하면은 cash flow yield, 그 market cap. 그러니까 퍼센트를 그냥 내는 거예요. 딴 회사들이랑 비교를 하려고. 근데 그 핵심은 그 cash flow, steady cash flow.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그 liquidation value 얘기 나왔을 때 그 요즘은 이게 없는 산업들이 많이 있는데요. 약간 hard asset, 뭐 가지고 있는 땅, 뭐 공장, 자산. 네, 그런 거 재밌어요. 왜냐면 어쩔 때는 그 파일링에 밑에 이렇게 묻혀서 어떤 사람들은 몰라요. 옛날 어떤 파인애플 회사가 있었는데 그 회사가 하와이의 어떤 섬을 이렇게 오운했다는 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것만 봐도 우선 그 회사의 가치가 변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거랑 관련된 strong balance sheet.
저 대차대조표, 그러니까 재무제표가 되게 중요한 얘기네요. 네, 그 세 개만 알면은 저희가 하는 그 모델링, 애널리스트 모델 많이 쓰잖아요. 그것만 있으면 돼요. 기본적으로. 아, 그 세 개요.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제가 실수를 되게 많이 한 적이 있어요. 암만 비즈니스가 좋아도요. 기회가 왜 지금이냐? 왜 지금 사야 되냐? Like what's the catalyst? 지금 내가 볼 때 왜 이 회사 가치가 마켓이 이해를 못하느냐?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암만 좋은 회사라고 해도 이미 그걸 딴 사람들이 다 알고 있으면은 그거는 value investing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기다려야죠. 그런 상황이 있을 때는 저희는 그 회사를 그래도 많이 익혀둬요. 그 매니지먼트를 만나고 we try to build a relationship. 그리고 그 라이벌에 대해서 많이 알고 인더스트리 리서치를 하고 왜냐하면 언젠가는 그 미스테이크가 생겨요. 안 그러면은 그냥 그 마켓이 그 섹터가 그냥 좀 다운될 수도 있고요. 알 수 없는 이유에 의해서 떨어질 때 하락할 때가 있으니까. 네. 아니면은 그 뭐 타사 그거 하나 실수로 어쩔 때는 오버리액션이 있을 때도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분기마다 3개월마다 어떤 기업 보고를 하는데 네. 그 중에 한 분기 1, 2, 3분기는 좋은데 4분기 갑자기 나빠지면 네네. 다음 분기에도 안 좋아질 것이다 해가지고 확 디스카운트가 돼버리니까. 네네, 그냥 겁이 나니까 좀 그 회사를 덜 이해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타임 호라이즌이 더 짧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쿼터마다 이렇게 트레이딩하는 펀드들이 또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옳지만 우리가 볼 때는 5년 기간을 두고 볼 때 저거는 오버리액션이다. 그때 빨리 사기 위해서는 지금 이렇게 많이 익혀두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미리 뭔가 떨어지면 사야 되겠구나라고 정해놓는 주식들이 또 있네요. 그러면. 네, 네. 그럼 그거는 내부에서 이렇게 합의가 돼 있는 거예요? 네, 헤지펀드 네, 내에서? 네. 그래서 되게 좋은 질문이에요. 그래요? 네. 어떤가? 자, 그렇게 봐두고 있는 그 주식이 있어. 근데 네. 그러면 어쨌든 뭐 그 회장한테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회사마다 다 다를 거예요. 그리고 다 그런 리스트,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이렇게 시스테마틱하게 정리된 있는지는 확실하지 제가 모르겠어요. 제 친구들도 다 똑같은 일을 하는지 그건 모르겠는데요. 제가 같이 일했던 파트너, my first partner가 이런 걸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회사 한 200개에서 한 100개로 이렇게 컨덴스를 해서 그 리스트는 계속 가지고 있어요. 한 100개에서 200개를 미리 다 잡아놓는군요. 네, 그러니까 몇몇 스크린을 저희가 사용해서 이 100 or so 회사들은 they're great businesses, they're compounders, 가끔 compounder라고 해요. 그 블룸버그에서 보여드렸던 그 compound chart. 그래서 연평균, 네, 이런 성장률 거는 뭐 이런 거. 정말 number one, top class companies you want to own. 근데 지금 가격이 너무 비싸거나 지금은 기회가 안 좋거나 그렇지만 만약에 뭔가가 기회가 생기면은 이렇게 red flag가 우리한테 들어와요. 이 회사 볼 때다. 그래서 미리 이렇게 그러니까 나는 그게 한 몇 개 회사 이렇게 리스트를 선정해 놓는 줄 알았더니 많이 해놓네요. 100개, 200개씩. 저희는 그래요. 딴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하긴 펀드 자체가 25억 달러니까 액수가 크니까 많이 투자를 해야 되니까. 예. 이 애널리스트는 미국에서 어떤 성향의 사람들, 그러니까 어떤 캐릭터를 가진 사람들이 잘해요, 일을?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되게 수학을 잘해야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수학 잘하면 좋죠. 저는 수학을 더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네. 수학이 왜 중요해요? 애널리스트한테? 그 수학을 이렇게 아주 힘든 수학을 써서 그런 건 아니고요. 뭐 저희가 하는 거 뭐 percentage math 그런 게 대부분이잖아요. We're not 뭐 calculus 그런 거 많이 안 쓰거든요. 저희가 하는 investing에서. 그런데 그 수학적인 그런 지능을 가진 분들이요. They tend to be more analytical. 숫자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이 이렇게 자기 감정에 얽매이지 않고 이렇게 냉정하게 판단을 잘 할 수 있어요. 우리 보통 이렇게 수학적 사고방식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계산을 좀 잘하는 사람들을 네. 어쨌든 수치를 가지고 판단을 하니까 숫자를 가지고 그리고 특히 그 저희가 하는 fundamental investing에서는 우선 어떤 비즈니스를 빨리 그리고 accurately judgment가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즈니스 센스라고 하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수학적인 생각과 그리고 경험과
그런 바탕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스텔라도 뭐 사실은 그 미국 골드만삭스 뉴욕 본사에서 그 일한다라는 거는 뭐 정말 세계 최고의 인재들이 갈 수 있는 곳이라고 내가 들었었거든요. 예, 예. 되게 쉽지 않잖아요. 저는 정말 운이 좋아서 들어간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아, 또 이렇게 겸손하게. 아니에요, 정말로. 정말 지금도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그러한 아주 유명한 그런 회사에서 그런 경력이 있으면 원하는 헤지펀드, 아주 유명한 좋은 헤지펀드에 취업하기가 네. 좋아요? 네, 도움이 되고 요즘은 어쩐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경쟁이 심해요. 암만 좋은 학교를 나오고 좋은 사모펀드나 인베스트먼트 뱅크 나와도 이렇게 우선 자리가 적으니까 글쎄요, 제가 하고 싶은 말 하나는 정말 이 일을 재밌어 하고 정말 enjoy 하는 사람들이 오래 버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래 버텨야 이걸 잘할 수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근데 그렇게 힘들게 모인 정말 전문가들이잖아요. 프로페셔널들이잖아요. 인재들이고. 네. 어때요? 일할 때 서로 동료들과의 관계는? 다 다르대요. 다 달라요? 네, 펀드마다? 다 회사마다 다르대요. 그게 culture이라고 그러잖아요. 문화. 네. 저는 헤지펀드는 2군데만 있어서 딴 데는 모르겠는데요. 다 조금씩 다르다고 들었어요. 뭐 경쟁이 되게 치열하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네. 그러니까 펀드 안에서도 서로 경쟁 그런 성격들이 많이 있겠죠. 그 헤지펀드를 하려는 분들 성격이 우선 competitive하고 strong personalities 그리고 다 그렇지. 경쟁에서 이기려면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예를 들어서 그 뭐 25억 달러의 그 투자 자산이 있어요. 투자 금액이 있어. 그럼 이거를 가지고 각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여기가 괜찮아. 여기 투자했으면 좋겠어. 다 이렇게 추천을 할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리고 그 자기가 추천한 거에 돈이 많이 들어와야 네. 그래야 이제 뭔가 내 인정을 네, 받는 네. 거니까. 그런 다이나믹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배정을 할 때는 그 모든 직원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하나요? 네, 저희 회사하고 저희 회사 비슷한 회사들은 이렇게 다수결로 정하는 게 많이 있어요. 아, 다수결로? 네, 뭐 아이디어 하나를 새로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은 심지어 그 포지션을 더 크게 한다거나 그럴 때도 이렇게 internal memo나 presentation을 만들어서 회의를 하고 질문을 받고 꽤 힘든 프로세스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그러니까 동료들이기도 하지만 경쟁자들이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글쎄요. 그러면은 불가피하겠죠. 왜냐하면은 그 맡은 자기 포지션이 커지면은 그 사람이 차지하고 있는 그 비율이 더 커지니까 그래도 at the end of the day 그래도 그 우선 실적은 그 펀드가 잘해야 우리도 다 좋아지는데 너무 라이벌 의식이 있으면은 그게 또 힘들어요. 그렇죠. 어쨌든 전체 회사가 성장을 해야 되니까 네. 투자금이 더 들어오기도 하고 네네, 이러니까. 네. 그러면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지만은 그 애널리스트들이 어쨌건 이제 정보를 막 듣잖아요. 네. 개인하고는 좀 틀리다. 우리 개인들은 뭐 뉴스 보면서 이렇게 찾아가지고 정보를 얻지만 뭐 서칭하고 특별한 뭐 방법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제 생각은요, 그 네. 뉴스 봐도 괜찮아요. 근데 저는 아마 마이너리티일 거예요. 대부분 하는 말이 You need more structure to originate an idea. 그래서 다들 딴 애널리스트들이 얘기를 해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네. buy side 아니면 sell side. 뭐 골드만 삭스가 와서 이 회사 한번 봐라.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제 동료가 나 지금 이거 일하고 있는데 이거 좀 봐라. 그렇게 할 그런 상황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큰 컨퍼런스 같은 게 많이 있어요. 뭐 healthcare conference, technology conference 그런 게 1년에 봄하고 가을에 되게 많아요. 그런 데 가서 그냥 거의 미팅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회사들 이렇게 많이 있고 그리고 애널리스트들이 이렇게 스케줄 짜가지고 like 서로 one-on-one 미팅하고 근데 그렇게 많이 하다 보면요. 이렇게 저절로 아이디어가 나와요. 이제 회사를 결정을 할 때 돈이 들어가기 전에 그 회사 CEO의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이 회사가 정말 이 실적을 정말 발표한 대로 잘 지킬 수 있을까 목표를 네네, 달성할 수 네. 있을까 좀 의심나는 경우에는 네. 뭐 특별하게 하는 조치가 있다면서요. 예, 저희는 그 매니지먼트 퀄리티를 굉장히 중요하게 봐요.
아까 말했던 경영자의 능력. 그 investment framework 안에 중에서 딴 사람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제가 배운 게요. 특별히 그게 조금 longer term horizon이 있을 때는 이렇게 손꼽힐 만큼 중요해요. 얼마나 그 매니지먼트가 우선 경영을 잘하고 그리고 아마 더 중요한 거는 shareholder friendly, 그러니까 그 shareholder랑 같은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시장 홀더들, 투자자들, 주주들. 네, 주주들을 prioritize하는 경영이네요. 그것을 근데 수치만 보고는 못 믿잖아요. 그렇죠. 정말 괜찮아 뭐 이렇게 인터뷰해가지고 믿음이 확 가는 경우는 그런데 회사는 괜찮은데 경영진에 대한 믿음이 약간 좀 떨어진다. 그럴 경우에는 뭐 어떻게? 그것만 전문으로 하는 리서치 회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 CEO. 네, CEO background check만 하는 회사도 있고요. 어떤 회사는 그 옛날 뭐 경찰, 뭐 FBI 그런 사람들을 고용해서 voice analysis, speech analysis 그런 기발한 목소리, 연설하는 거 이런 거를 다 녹음을 해가지고 분석을 한다는 거죠. 네네. 이 사람이 정말 진실성이 있는지 없는지, 네. 거짓말을 하는지, 네. 내가 내년도 30% 성장할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게 정말 거짓말인지 진짜인지를 그 음성 분석을 통해서도 확인한다. 네, 컴퓨터로요. 컴퓨터로. 네. 야, 참 어렵네요. 별걸 다 하죠. 그러게. 근데 또 많은 돈을 투자하려면 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확률이 많이 높아져요. 그것 때문에? 성공 확률이? 저희는 그래요. 왜냐면 특별히 좀 크고 오랫동안 좋아하는 주식은요. 그런 믿음이 없으면 그러면 아까 그 얘기 한 쿼터가 뭐 실수를 했다고 해봐요. 그러면 근데 오버리액션이 생기면은 저희가 아니야, 이거는 실수다, 이거는 overreaction이다, 이거는 management, they know what they're doing. Like 그런 conviction이 생기려면은 이렇게 그런 믿음이 필요하잖아요. 때때로 분기별로 실적이 안 좋고 뭔가 안 좋은 뉴스가 나와도 이 사람은 잘 이겨낼 거야. 이렇게 믿음을 계속 주면서 가져갈 수 있다. 네네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저희가 보는 회사에서는. 장기 투자니까. 네. 그냥 이렇게 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스텔라의 뉴욕에서 이 애널리스트로 일할 때 그 하루 일과가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끝나요? 매일 조금씩 다른데요. 그냥 제너럴하게 그 사사분기가 아닐 때는요. 왜냐하면 그 사사분기일 때는 하루가 거기에만 매달려 있어요. 그냥 하루 종일 그 earnings call만 듣고 우리 숫자가 그 사람들 리포트한 숫자보다 이렇게 달랐다. 그래서 우리는 트레이딩을 이렇게 할 거다. 그런 거 그걸 한 10번을 하면은 한나절이 다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 빼고 보통 평균일은 하루 종일 이렇게 리서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디어를 찾아내거나 아니면 이미 있는 아이디어에 대해서 더 이해하고 싶으면은 더 깊이 일을 하거나 아니면은 컨퍼런스에 가거나 매니지먼트 미팅 가거나 다 목표는 그 남들보다 더 깊은 남들보다 더 뛰어난 리서치를 하기 위해서 within legal bounds. 그러니까 계속 발굴을 하러 다니는다. 회사를 찾으러 투자할 회사를. 네. 그러니까 컴퓨터에서 그냥 모델을 하루 종일 짤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공장에 가서 투어를 할 수도 있고 다 그냥 informational analytical edge라고 흔히들 얘기해요. 그 edge를 찾기 위해서 우리 엣지 있는 그러니까 뭔가 괜찮은 회사. 네, 그러니까 남들이 모르는 그게 우리가 그 생각이 있다면 왜 그런 conviction이 생기는지 그 증거를 찾아야 되잖아요. 이게 왜 좋은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네, 남들이 못 봐도. 그러니까 목표는 남들이 다 좋다라고 하는 회사는 사실 투자 매력이 없는 거네,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회사 자체는 좋지만 남들이 모두 인정을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사서 가격이 올라와 있으니까 조금 더 힘들어요. 그것도 스타일이, 그러니까 growth stock invest 하시는 분들은요, 그냥 계속 잘 되는 걸 또 계속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스타일이 조금 다르지만 그것도 이렇게 나눠 보면요, 그분들도 다 좋아하는 스탁이지만 우리가 좋아하는 이유는 조금 다르다. 다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그 가치 있는 회사를 찾을 때는 남들이 다 좋다고 할 때는
오히려 아닌 경우가 더 많겠네요. 아닌 거나 저거 별로야 라고 생각되거나 아니면 별로 관심이 없는 회사들 가운데서 뭔가 그런 보석 같은 회사를 찾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남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런 매니아, 뭐 유행 타는 회사들 어쩔 때는 그게 공매라고 그러셨어요? short selling. 공매도. 그 공매도에 굉장한 좋은 캔디데이트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다 좋아하는 회사는 우리도 산다의 개념이 아니라 팔아서 수익을 낸다. 그러니까 오버슈팅 가격이 오버슈팅이 돼 있으니까. 예. 만약에 정확히 100% 정확하진 못하지만 이거는 거품이다. 우리가 이해하는 이 회사는 value가 지금 그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보다 한 반인데 이게 지금 거품, excitement 때문에 뭔가가 misunderstanding이 그쪽으로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구나. 나는 그 스텔라가 이제 어떤 회사를 투자 결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회사는 몇 년 정도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되고 그랬을 때 우리의 목표 타겟 수익, 목표 수익은 얼마야라고 그러니까 산정하는 게 네. 어떻게 산정하는지가 좀 궁금해요. 저 모델에서는요, 네. 이렇게 해요. 지금 이게 타겟 프라이스, 지금 이 회사가 오늘 주식이 여기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 밑에 보면은 저희 타겟이 여기 또 있어요. 이거는 제가 공매를 하고 싶어 하니까 지금 30% 떨어진 타겟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잡해 보이는데요. 그 핵심은 그냥 우선 그 타겟 프라이스가 이렇게 in general 보면은 두 가지 컴포넌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EPS 아니면 EBITDA. EPS times a multiple. 그러니까 그 multiple은 보통 PE를 많이 쓰죠. Price over earnings. 그 multiple은 조금 더 subjective해요. 그게 왜 part art, part science라고 하잖아요. 근데 제 생각은 그 EPS는 조금 더 scientific하고요. multiple는 어쩔 때는 조금 더 subjective, a little bit more art, and that becomes your target price. 그래서 그 이 다 analysis가 그 왜 하는 이유가 왜 우리 EPS가 그 consensus보다 다르고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multiple, PE가 이렇게 되느냐.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보면은 왜 우리 target price가 지금 market price하고 아니면 consensus가 생각하는 price하고 왜 다른지 그 왜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하면은 이 bridge, earnings bridge 이거 보여드렸잖아요. 그 EPS bridge. 그러니까 시작하는 거는 작년 EPS 그리고 끝나는 value는 내년 EPS. 아니면 또 흔히 쓰는 게 시작하는 그거는 저희가 생각하는 EPS 그리고 그 끝나는 value는 consensus EPS. 왜 다르냐? 그 컴포넌트를 하나하나씩 dissect하면은 그 이유가 숫자적으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per share. It's like 그 EU per share. 그러면 이제 각각의 그 EPS 수치를 네. 그러니까 이거죠. 내가 지금 현재 시점, 그러니까 현재 시점 혹은 작년 시점 매수를 하기 그 시점. 네. 그 다음에 내가 매도를 하기로 결정한 그 시점. 그게 2020년이 됐든 2021년이 됐든 네네. 이 가운데 계속 분기별로 나오는 그 주당 순위 EPS에 이걸 이제 브릿지를 놓는 거잖아요. 네네네. 예상 브릿지를. 네. 그리고 그럼 그 브릿지에 해당하는 그 분기별 수익은 회사에서 아마 제출하는 게 있을 거고 얘기해주는. 네. 그 다음에 다른 어떤 그 증권사나 이런 데서 보통 애널리스트들이 또 이렇게 내보내잖아요. 네네, 추정 네, EPS 네. 해가지고 추정해서 이런 것들을 합산을 해서 이제 직접 이렇게 숫자를 집어넣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consensus number는 보통 Bloomberg이나 FactSet 그 average를 써요. 그러니까 그게 it's like a market proxy. Like 이게 보통 이 마켓이 예측하는 EPS나 뭐 sales나 EBITDA다. 근데 우리는 다르다. 왜냐면 그게 that's the reason that's your opportunity. 근데 왜 다른지 그거를 토막을 내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근데 이유가 다 이렇게 있어요. 뭐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는 지금 리테일러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매니지먼트가 얘기한 것보다
그 새 스토어 프리오프닝 코스트가 더 많이 들 거다. 아, 그러니까 이건 리테일과 관련된 자료니까.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회사에서는 이렇게 발표했지만 우리가 스텔라가 보기에는 새로운 매장들을 몇 개를 더 오픈한다고 하는데 그 금액이 예를 들어서 1,000불이라고 잡았는데 우리가 봤을 땐 1,200불 들어갈 거야. 네, 뭐 네, 이런 식으로. 네, 네. 그게 힘들어요. 그러면은 또 우리 포트폴리오 매니저가 야, 남들은 다 1,000불인데 니네들은 왜 1,200불이냐? 어떤 증거를 대라. 어떤 리서치를 해서 이런 게 나왔냐? 그러면 저희가 그거에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해요. 아, 그러니까 그 하나는 회사에서 발표하는 어떤 수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각 증권사나 이런 데서 나온 컨센서스로 나온 어떤 그 수치가 있는데, EPS 수치가 있는데, 이거를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걸 바탕으로 어떤 여러 가지 그 이유들을 네네. 찾아내서 실제 예상하는 EPS를 따로 또 뽑아내는 네, 거예요. 네. 아, 그게 이제 노하우다. 네. 그리고 실제로 그러니까 실제로 현실화될 수 있는 EPS를 뽑아내서 그거에 따라 이 가격, 주식 가격의 프라이스가 어떻게 될 것인지 네. 이거를 결정한다. 타겟을 목표. 네, 이거는 bare minimum. 이거는 저희가 보는 회사들은 다 이 과정을 거쳐야 돼요. 이렇게 그냥 뭐 컨센서스가 이랬다고 아니면은 매니지먼트가 이렇게 가이던스 했다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수가 없어요.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어요. 아, 우리는 보통 그냥 뭐 어디 저 JP 모건에서 어디 뭐 삼성전자에 대해서 무슨 리포트가 나왔다. 그러면 그냥 목표 주가 수익 얼마, 아직 얼마 남았네. 뭐 이렇게만 보는데 네. 그게 아니라 EPS는 얼마가 될 거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이런 헤지 펀드에서는 그거를 다 검증을 한다. 네, 맞아요. 그 리포트 굉장히 좋은 리포트가 많아요. 저는 많이 써요. 왜냐하면 아주 이렇게 몇십 년 동안 똑같은 섹터 계속 일해 오신 어떤 애널리스트들은 정말로 다 아세요. 그렇죠. 오래됐으니까. 네, 네. 쫙 오랜 그 경험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게 선배 애널리스트한테서 이렇게 듣는 게 it's one of the best experiences to learn. 하지만 다 검증을 해야 돼요. 신뢰는 하지만 이 사람이 쓴 거라면 믿을 수 있어. 하지만 네. 그래도 다 일일이 네, 그렇죠. 그 수치를 점검해야 된다. 네, 네. 지금 그 스텔라의 그 전문 분야가 미국 소비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주로 이제 많이 리서치를 해봤을 텐데 그래도 좀 개인적으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 회사가 있어요? 좀 특별하게 이렇게 좀 이 회사는 좀 괜찮은 회사 같아 뭐 이러면서 네. 어떤 회사? 그러니까 우선 소비재 특히 그 brick and mortar 회사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렇게 꾸준히 성적을 내기가 힘든데요. 한 가지 이건 Charlie Munger also likes this company. 그래서 지금 찰리 먼거의 말이에요? 네, Charlie Munger가 이 회사를 또 되게 좋아해요. 왜냐면 이 회사 보드에 앉아 계시니까. Costco 한국에도 나와 있죠. 코스트코. 네. 아, 코스트코. 네. 유통회사. 네. 그러니까 제가 오래전부터 이렇게 눈여겨뒀던 회사예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그러니까 제 보스하고 제가 같이 그 만든 그 리스트, 그 good company list 거기에 이렇게 소비재 회사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닌데요. 그게 한 10위 안에 들어 있어요. 그렇구나. 근데 이제 거기는 오프라인 마트잖아요. 오프라인 유통 네, 매장. 네. 코스트코도. 근데 한국에서는 이 온라인 시장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백화점이나 마트 같은 이런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이 되게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네. 그런 오프라인 업체가 갈수록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어쩔 때는 재작년에 한번 친구가 이거를 저한테 패치를 했어요. 너 코스트코 본 적 있냐고. 그래서 내가 코스트코 너무 좋다고. 그러니까는 나 지금 공매하려고 하는데. 친구는 공매도를 네. 지금 가격 높다. 네. 이거 엉터리다. 이커머스는 뭐 5%도 아니다. 얘네들은 뭐 워마트 죽는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유는 좋은데요. 그렇게 안 된 3년 전하고 지금하고 이렇게 꾸준히 잘 컸잖아요. 근데 그게 왜냐하면 제 생각은 코스트코는 거의 유니콘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요? 예, 그러니까
보기에는 그냥 큰 유통업체지만 그렇죠. 근데 거의 불공평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렇게 모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들만의 특별한 쉽게 모방할 수 없는 그런 게 있으면 이렇게 좋은 투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이렇게 모방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모트라고 흔히. 그 경쟁력. 네. 그 코스트코만의 핵심 경쟁력, 남들이 따라오지 못하는 네. 그게 있다.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지금 그 멤버십 피가 있잖아요. 아, 멤버십 피. 아, 맞아. 코스트코는 회원 이렇게 멤버십 그 연간 회원. 얼마씩 받고 네. 카드 주고. 네. 그게 아직도 그 total EBIT의 반 이상이에요. 그래서 아주 좋은 제품을 거의 이 사람은 이익을 못 내고 팔아도 이 그 멤버십 그에서 오는 아주 steady cash 때문에 이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전체 이익 가운데 절반 이상이 그 멤버십 그 거의 회원 70%예요. 70%가 네. 아, 회사 이익의 70%가 멤버십 피로 네. 구축이 되니까 물건을 싸게 마진이 안 남고 막 싸게 막 팔아도 네. 회사가 운영이 되니까 네. 가격 경쟁력이 다른 대학보다 있을 거고. 네. 아, 근데 그거는 그냥 한 가지예요. 왜냐면 또 딴 사람들은 BJ도 그렇고 샘스클럽도 그렇고 그런데 코스트코는 왜 그렇게 팬들이 많냐. 이 사람들은 또 도움이 되는 거는 그 웨어하우스 그 매장이요. 네. 자기가 그 own하는 로케이션이 많아요. 그래서 rent as a percent of sales 굉장히 낮아요. 딴 데보다. 그러니까 그 임대료가 안 나가고 네. 자기 자체 매입을 해서 사버리니까. 네. 그것도 이익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렇게 그 매니지먼트가요, very long term oriented. Like 오늘 내일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10년 후에 어떻게 하면은 우리 손님들한테 제일 저렴한 가격으로 제일 높은 퀄리티를 줄 수 있는지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아, 그래요? 그 경영진들이? 예, 저희가 이해가 안 될 정도로요. 재작년에는 그 닭 손질하는 팩토리를 이 사람들이 샀어요. 그게 they spent like $400 million. 그래서 왜 그걸 샀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닭고기 프로세스하는 회사 마진을 보면요, 거기서 마진이 다 나와요. 아, 닭 공장 이렇게 해가지고 닭털 다 뽑고 그 이렇게 내보내는 네. 그 우리 육 가공업체라고 네, 표현해요. 네, 네, 육 가공업체. 네.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 코스트코의 큰 트래픽 드라이버가 그 로티스리 치킨, 그 통닭구이예요. 그 보면 이렇게 막 사고 싶고 냄새도 좋고 잘 팔리는 게. 네. 그래서 트래픽이 거기 많이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요. 근데 그런 그 통닭 전문점 식당을 보면요, 그 닭고기 그 스팟 마켓이 굉장히 플럭추에이션이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닭의 시세에 따라서 네.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죠.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거를 그 미니마이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가장 싸게. 네, 나중에 만약에 닭들이 다 죽어서 너무너무 비싸도 그래도 코스트코 통닭은 딴 데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퀄리티는 똑같이. 그래서 그 미래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근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오프라인의 이 마트들은 앞으로 점점 어려워지죠. 이 커머스 때문에. 지금 많이 힘들어하는 데가 힘들어졌죠. 많아요. 예. 근데 참 희한하게 미국의 월마트는 되게 점점 좋아진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 이커머스 비율이 점점 올라가면서 네. 오프라인 업체가 온라인 시장을 같이 이렇게 가져가기가 쉽지가 않은데 네. 어떻게 하기에 그렇게 실적이 좋은 거죠, 월마트는? 월마트의 경쟁력은 뭐예요? 저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아마존하고 비슷해요. 왜냐면 그 월마트의 walmart.com은 아직 세일즈 볼 때요, 10% 이하예요. 한 5%일 거예요. 뭐가요? of their total business. 그러니까 이커머스가 아직 그 사람들 치고는 작아요. 전체 매출액 가운데서 5%밖에 안 된다. 그쯤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액수는 커요. 왜냐면 월마트니까. 그러니까 딴 사람들을 이렇게 누를 수 있을 만큼 그런 마스인데요. 월마트 회사 안에서는 되게 작아요. 그리고 월마트
회사 안에서 볼 때는 아직도 they don't make a profit. 그 e-commerce가요. 근데 it doesn't really matter. 왜냐면 아마존이나 이렇게 월마트나 이렇게 딴 그 kind of like Costco too. Like 딴 그 steady cash flow 한 딴 세그먼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버틸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온라인 시장은 사실 계속해서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적자를 네, 많이 네, 보니까 네. 물류서부터 배송. 그런데 월마트는 그거를 투자를 받지 않아도 계속 이 오프라인 매장에서 돈을 버니까 네. 그 돈으로 계속 그 온라인 시장을 끌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다. 네. 그리고 월마트니까 그 warehouse, 그 트럭 플릿, 그 운반하는 거 다 물류. 이미 있으니까. 아, 기존에 이미 다 잘 준비가 돼 있으니까. 네. 그리고 그 가격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월마트라고 하면은 그냥 다 죽어요. 되게 싼 곳,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월마트는. 왜냐하면 월마트가 그 volume guarantee가 너무 커서요. 제가 이렇게 뭐 커피 벤더라고 하면은 월마트가 와서 우리 월마트에 이 커피 이렇게 캐리할 텐데 좀 깎아달라고 그러면은 다들 깎아줘요. 월마트니까. 한 번에 왕창 사니까 예, 가격을 그만큼 낮출 수가 있는 파워가, 거지. 네. 그만큼 파워는 아마 없을 거예요. 아, 그러니까 월마트는 오프라인 시장도 지금 잘 돼가고 있지만 그 온라인 시장이 점점 빠르게 이런 힘으로 네. 지원을 하면서 성장하니까 아마존하고 맞먹는 그런 경쟁을 가지고 있다. 네. 그리고 점점 이 e-commerce나 brick and mortar 이렇게 따로따로 안 놀고 점점 더 omni channel이라고 그래요. 만들어지는 단어인데요. 옴니 채널. 우리도 많이 그게 화두가 됐었어요. 온오프라인이 이렇게 합쳐지는 네, 거. 네. 그 회사들이 다들 그거를 굉장히 스트레스해요. 그리고 처음에는 좀 비웃었는데 정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최근에 그 타겟이 그 한국에서는 좀 드문데요. 그러니까 target.com에 가서 이렇게 오더를 해요. 그 다음에 그 근처에 있는 타겟 주차장에 가서 그냥 차에서 안 내린 채로 자기가 주문한 거를 그 타겟 그 매장에서 이렇게 트렁크까지 가지고 와요. 근데 그게 되게 히트를 친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아, 그렇군요. 만약에 스텔라가 그 투자자로서 아마존과 월마트에 투자를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 그러면 네. 개인적으로 어디에다 투자할 것 같아요? 둘 다 나누면 안 돼요. 답이네. 에? 반반씩. 그러니까 둘 다 비교 어느 한쪽이 훨씬 뛰어나다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둘 다 매력이 있다 이 얘기죠. 점점 아마존, 제가 볼 때 아마존은요, 점점 리테일 회사가 아니라, 그건 AWS 그건 이미 아시죠? 그게 너무너무 빨리 성장해버린 AWS. 그 크라우드? 네. 크라우드 서비스 네네, 하는 네. 거? 아, 예. 그게 10년 전까지만 해도요, 그러니까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제가 7년 전에 이 회사를 처음 시작했을 때, 그러니까 제 파트너, 그러니까 my first boss, 굉장히 똑똑한 애예요. 걔가 그때 아마존 그 스톡을 보고 이거 아마존을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e-commerce라고 생각하지 말고 AWS라는 게 있는, 이거는 AWS가 나오기 전에도 나오기 전이었어요. 그 세그먼트가 따로 리포트 되기 전인데 얘가 이 회사의 마진은 이 클라우드 비즈니스에서 나올 거다 그런 예측을 했어요. 그때는 보통 사람들이 그 반대로 생각했거든요. 여기가 오히려 돈을 많이 잡아먹을 네. 것이다. 투자하느라. 네네네. 근데 정반대예요. 그 AWS 마진이 제일 세요. 근데 얘가 그 기발한 아이디어, 얘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분이 그 아이디어를 굉장히 꾸준히 이렇게 피나는 노력으로 리서치를 해서 이렇게 어떻게 증거를 짜서 이렇게 프레젠트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존 주식을 사게 된 거예요. 많이 수익 올랐겠네요. 네. 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찾아내는 어떤 노하우가 있는 거네요. 공부를 많이 해야겠네, 애널리스트들이. 네. 같은 아마존 주식이라도 이 사람이 보는 value가 완전히 달랐어요. 그렇지. 남들은 그 온라인 시장을 보고 생각하는데 이쪽 시장이 사실은 그 크라우드 시장이 엄청 크잖아요. 네. 그리고 모든 기업이나 이런 것들이 이것을 이용하게 됐을 때 그 네. 파워는 점점 커지고. 네, 그 예측을 10년 전에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 주가도 완전히 달랐겠네요. 완전히 달랐죠. 그렇죠. 일반적인 그 아마존 그 온라인 시장으로 그 리테일러 그 온라인 그 회사로 봤을 때는 밸류가 그렇게 그 타겟이 높을 수 없는데 네. 근데 이렇게 봤을 때는 정말 어마어마한 전 세계를 다 잡아먹고 있잖아요, 지금. 네, 네. 그렇군요. 그럼 관점에 따라서 투자 회사가 완전히 확 달라지네요. 지금 한국에서는 그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해서 요거에 대한 화두가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 빅데이터,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친환경차 이런 것들에 대한 아주 유망한 기업들을 찾는 노력을 많이 해요, 사람들이. 네. 투자자들이. 그 미국에서 또 지금 이런 게 화제가 되고 있잖아요. 뭐 테슬라부터 네. 시작해가지고. 근데 스텔라 생각에는 이러한 것들이 투자 대상으로 괜찮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아직은 좀 밸류가 좀 높다, 낮다? 그것도 굉장히 좋은 질문이에요. 좋은 질문만 해요. 당연히 해야 되는 리서치인데요. 네. 근데 이게 그 빅데이터, autonomous vehicle 이렇게 많이 이제 나오잖아요. 네, 빅데이터에 대해서. 예, 그리고 저희랑 똑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생각했던 게 이거를 이렇게 long 아이디어로만 보지 말고 이런 이런 회사들 때문에 죽는 회사들이 어디 있고 그거를 우리가 공매도로 돈을 벌 수 있을까? 아, 완전히 관점이 다르네. 그쵸? 예. 그거는 조금 드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들은 다 이런 기업을 찾아서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투자하려고 하니까 이 가격은 이쪽은 뭐 올라가니까 투자 메리트는 좀 떨어지고 오히려 이것이 성장하면서 좀 어려워지는 기업을 찾아서 예. 거기에 공매도를 예. 친다. 예, 그러니까 disruptor한테만 포커스를 주지 말고 disrupted 한 universe에서 근데 거기도 굉장히 글쎄요, 그것도 힘들어요. 왜냐면은 우선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게 그 disrupted 한 pile of companies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consolidation이잖아요. 근데 그게 합병을 하면은 주가가 굉장히 많이 overnight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공매도 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애 먹죠. 그러니까 미국은 워낙 합병 이런 게 쉽게 일어나니까 어려운 환경에 빠지거나 뭐 이러면은 그런 장점을 가진 회사하고 이렇게 합병을 해버리잖아요. 그런 디스커션 하기는 쉽다고 볼 수 있는데요. 어쩔 때는 저희가 예측 못했던 뭐 regulation, government regulation 때문에 통과가 안 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몇 년 묶일 수 있고 뭐 말은 쉬워요. speculation은 굉장히 많이들 해요. 그 바이오 헬스케어, 그러니까 바이오 신약 같은 네네. 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한국에서는 그게 되게 인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임상, 네. 일상, 뭐 임상, 이상 뭐 이런 거 네. 나오면 막 주가가 확 올라가고. 그거를 전문적으로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네. 저랑 같이 일하는 사람하고 저는 처음부터 우리는 이거 하지 말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이거 we're not going to be the smartest guys in the room. Like 이거를 아는 사람들은 뭔가가 뭐 medical knowledge도 있고 우리보다 background research도 더 많이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최고가 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더 advantage가 있는 섹터에 포커스를 하자. 그리고 솔직히 이건 좀 무서워요. 왜냐면은 우선 그 주식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volatility 그것도 그렇지만 그 information, 그 compliance perspective로 볼 때요. 그게 좀 엄격하잖아요. 그러니까 FDA 통과되기가. 네, 그게 너무너무 힘들어서요. 만약에 그 뉴스를 딴 사람보다 먼저 우리가 듣는다. 그건 불법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다친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그걸 크랙다운을 굉장히 심하게 해야죠. 심하게 해서 그래서 그건 좀 그러니까 이게 좀 평가할 만한 가치 기준이 네. 좀 애매하잖아요. 이게 약간 도박성 그렇죠. 같은 네, 그러니까 네. 그 운명에 맡기는 거잖아요, 사실. 잘 되기만을 바라는. 예, 그러니까 제가 약간 비즈니스 펀더멘털하고 좀 멀어지는 것 같아요. 사업을 애널라이즈 하는 것보다 거의 헤드라인을 애널라이즈 하는 것 같아서 솔직히 자신이 없어요. 아, 그렇군요.
스텔라는 이제까지 뭐 골드만삭스에서도 근무를 하고 뭐 여러 군데 이런 헤지펀드에서도 근무를 하고 했는데 어떤 환경이었을 때 이렇게 좀 되게 행복하고 되게 열정적으로 일할 수가 있어요? 계속 제가 버핏하고 찰리 머거 얘기가 나오는데요. 좋아요. 그분이 한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질문이 어떤 애널리스트를 뽑냐, 워런 버핏은 어떤 퀄리티를 보냐, 사람을 뽑을 때, 그러니까 passion하고 intelligence는 당연하지만 integrity가 없으면 둘 다 무효하다. Without integrity, passion and intelligence will kill you. 그러니까 integrity면은 한국말로 도덕성, 성실함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런 도덕성과 그런 양심 그리고 자기한테 honest 해야 되잖아요. intellectual honesty. 그렇게 되려면은 그냥 행복하게 편안하게 일할 수 있으려면은 그런 생각을 그런 value 시스템이 비슷한 사람들하고 같이 하는 게 도움이 돼요. 서로 이해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다른 게 좋은데요. 그러니까 cognitive diversity가 중요하다고 다들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중요하지만 가치관념은 비슷한 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스텔라가 CEO다 생각을 하고 어떤 그 회사의 직원들이 막 열정적으로 막 일을 하면서 아주 높은 그 결과물을 퍼포먼스를 만들어내게 하고 싶을 때 네. 꼭 이건 필요하다 싶은 어떤 룰 같은 게 있는가 하는 거죠. 그런 걸 굉장히 잘 하는 경영팀을 많이 만나봐서 그건 제가 행운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다는 게. 그런데 다 조금씩 다 스타일이 다르지만요. 한 가지 제가 보는 거는 투자자한테 얘기를 할 때나 아니면은 internally 자기 회사 직원들한테 얘기를 할 때나 조금 conservative. 뭐든지 조금씩 보수적이고 조금씩 겸손하고 그런 매니지먼트가 신뢰가 우선 가요. 아, 그러면 미국의 헤지펀드는 애널리스트들이 이렇게 일에만 집중할 수 있게 그 뭐 회장도 그렇고 그 CEO도 그렇고 그냥 일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하고 경영 파트는 전문가들이 또 따로 이렇게 합류가 되나요? 큰 회사들은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큰 그 회사들은. 플랫폼 펀드 같은 데는요. 그 비즈니스 디벨롭먼트만 그 팀이 따로 있어요. 근데 조그만 작은 펀드들은 대부분 뭐 싱글 매니저 펀드가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 백그라운드 비슷한 펀드들은 그분이 보통 포트폴리오 매니저이고 겸 CEO 겸 그러니까 창립자. 파운더가 그러니까 CEO가 잘해야 되네 모든 걸 다. 그렇죠. 투자를 잘 이렇게 애널리스트들이 가져오는 정보를 잘 선택하는 능력도 있어야 되고 배팅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되고 잘 추스릴 수도 있어야 되고. 네.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점점 더 그게 사람 매니지하는 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경험을 하다 보면 스텔라가 생각하기에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뭐 이렇게 바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러면 더 좋을 텐데라고 생각하는 거. 그렇죠. 그 희망사항은 많죠. 하나만 얘기한다면 가장 큰 거. 친구랑 일하고 싶어요. 친구랑 일하고 싶다는 의미는 뭐예요? 서로 믿을 수 있는 지금은 너무 경쟁 관계인가요? 경쟁이 대부분 경쟁이 심하다고 들어요. 제가 realistically 친구랑 일할 기대는 없고요. 그냥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어디를 가든지 그 culture하고 fit이 너무 그 얘기가 많이 나와서 사람들이 이제 거의 이렇게 듣지도 않는데요. 정말 해보면 느끼는 게 그래도 이거는 인간 관계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인간관계가 불안하면은 좋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좋은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우리 한국에서는 그걸 뭐라 그러냐면 가족 같은 회사 뭐 이런 거. 그런 건 기대는 하지는 않지만 가족까지는 아니더라도 친구처럼. 그러니까 마음이 편해야. 왜 애플에서 그런 얘기 조니 아이브, 스티브 하여튼 애플에서 누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려면은 you need a peaceful, 평화로운, 마음이 평화로워야 creativity도 생긴다. 그거는 여러 군데 똑같은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분야를 포함해서. 그래요. 물론 이제 스텔라는 미국 주식 시장에 대해서만 이제 계속 그 스터디하고 이렇게 찾는 일을 했으니까 한국 시장에 대해서는 잘 모를 수도 있는데 한국 시장에 대해서는 어떤 뭐 그래도 생각을 갖고 있나요? 전 더 많이 배우고 싶어요. 지금은 한국 주식 시장. 지금은 제가 부족하고요.
그러니까 외국 친구들한테 통해서 그래도 선입견은 이거다. 많이 듣는 선입견 중에 한 가지는 지금 한국에 굉장히 좋은 회사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발휘를 못한다. 왜냐하면은 그 외국 사람들이 보는 한국 시장의 그 선입견 때문에. 그런 선입견이 어떤 게 있어요? 한국 시장에 대한? 보통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거는 제가 어쩔 때는 웃지만 전쟁 날 수 있다. 북한하고? 네. Politically unstable. 저희 볼 땐 그렇지 않잖아요. 정치가 되게 불안정하다? 네. 그래서 그거는 별로 전 동의 안 하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얘기는 corporate governance. 그러니까 그 shareholder한테 friendly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경영자들이 주주 우선주의가 아니다. 네, 배당도 잘 안 해주고. 네, 미국에 비해서요. 미국에 비해서. 그 문제로 많이 지적이 되고 있어요. 배당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여튼 주주를 우선하는 정책들을 자꾸 해야 되는데 조금씩 바뀌고는 있는데 아직 많이 가야 되죠. 어쨌든 이런 선입견이 있는 거네요. 미국 네. 외국에도. 그리고 그리고 조금 귀찮은 이건 디테일한 건데요. 그러니까 뭐 investor relations가 없는 회사도 많이 있고 어떤 아주 조그만 회사들은 이렇게 통역 버전이 없고 그러니까 우선 만날 경우가 많지 않다. 그 경영진을. 그리고 문화적 차이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주식 담당자라고 해가지고 주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주식 담당자. 근데 그 주식 담당자들이 하는 역할이 그냥 이렇게 회사에서 나오는 거 이렇게 뉴스 내보내고 뭐 이런 그 공시 같은 거 이런 네네. 것만 하지 실제로 이렇게 투자자들하고 만나서 회사를 설명하거나 네. 이런 어떤 대화가 좀 부족하긴 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출장을 많이 가야 돼요. 정확히 알고 가서 싶으면. 만나서 직접 네. 해야 되니까. 근데 가면 한국은 잘 모르겠어요. 가면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줄지 만날 줄지.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면들이 주주하고의 어떤 소통, 투자자들하고의 소통 관계가 좀 부족하다. 네. 기업들이. 예. 맞는 얘기예요. 지금 미국 시장이 지금 10몇 년째 지금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미국 시장으로 막 투자를 하러 들어가고 있거든요. 또 들어가서 이미 돈을 많이 번 분도 있고. 스텔라 생각에는 어때요? 지금 미국 주식 시장에 들어가는 게 시기적으로 리스크가 좀 클까요? 아니면 뭐 지금도 아직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나요? 상승할 수 있는. 저는 이걸 어떻게 엄두도 안 나요. 왜냐면은 몇 주 전에 스탠리 드라켄밀러 그 유명한 투자자가 그 인터뷰에 나와서 나는 2019년 포지셔닝을 완전히 틀리게 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예측을 못하면은 저는 아예 저하고 제 파트너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매크로 콜에 신경 쓰지 않고 올라가든 내려가든 어떻게 해서 우리 캐피털을 프리저브 할 수 있게 작전을 짜자. 거시적으로 주변 환경이 어떻게 갈지 예. 이런 거는 신경 쓰지 말고 예. 그냥 지금 현재 시점에서 계속 돈을 어떻게 벌 수 있을지만 생각하자. 예, 특히 그 섹터 스페시픽 테마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테마주 그런 거를 잘 하면은 마켓 영향력이 있겠지만 그 스페시픽 테마 안에서 both long and short로 돈을 생길 기회가 많이 있어요. 매수하는 투자나 아니면 공매도를 통해서. 네, 그러니까 market direction에 별로 중요하지 않게요. 시장이 하락하든 상승하든 이건 네. 중요하지가 않다. 어떤 방향으로 가든 그냥 이건 아마 헤지 펀드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공매도를 칠 수 있으니까. 네. 근데 개인들은 무조건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도 의견이 많이 있어요. 지금은 뭐 US 마켓에 투자를 하지 말라. 아니면은 뭐 금을 사라. 뭐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는데요.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는 그냥 이미 유명하신 분들이 이미 다 얘기했던 거예요. Over the long run, not a bad idea to bet on the US market. 지금 당장은 안 좋을 수도 있어도 long run에 볼 때 그 history를 보면은 그러니까 그 미국 시장이 돈을 넣는 게 그래도 좋은 생각이다. 나쁜 생각은 아니다. Over the long run. 결국은 뭐 일시적으로 떨어진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다시 상승하게 될 것이니까.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스텔라가 만약에 CEO라면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이렇게 투자할 만한 회사들을 자꾸 이렇게 추천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 회사들 가운데에서 그래 여기 투자하자라고 결정한다고 하면 그런 권한이 있다고 하면 네. 어떤 것을 가장 중요하게 볼 거예요? 아마 아주 특별한 기발한 아이디어가 있기 전에는요. 예. 왜냐면 그런 스타일이 또 있어요. 그 catalyst driven 아니면은
event driven 그런 스타일의 펀드가 있는데요. 저희는 그 스타일이 아니고 그래도 fundamental investing이니까 아까 보여드렸던 그 investment framework을 꾸준히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한 가지만 때문에 결정이 하는 게 아니라 우선 좋은 산업이냐 그리고 우리 타임 호라이즌에 맞느냐. 그러니까 지금 매수하고 나중에 우리가 매도해야 되는 시점까지 갈 수 있는. 네. 그리고 우리가 보는 기회는 왜 있고 딴 사람하고 왜 다르냐. 그리고 마지막은 우리가 리서치해서 어떻게 do we have an advantage, do we have an edge. 그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 바이오, 그 신약 네. 거기는 제가 edge가 없어요. 제가 암만 노력해도 아마 없을 거예요. 그 엣지라는 건 어떻게 해서 생기는 거예요? 경험에서? 아니면 감? It's another great question. 전 경험을 많이 봐요. 아, 경험. 그렇죠. 경험이 있어야. 그러니까 경험이라는 건 결국은 내가 이제까지 계속 해왔던 그런 가운데서 뭔가 찾아내야 된다는 얘기네요. 기회를. 예,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하면은 경험도 똑같은 경험을 보고 이렇게 배우는 게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겸손하게, like honestly 어떻게 그거를 자기를 reflection, 자기 반성이라 그러나 내가 실수를 했으면은 어떻게 반성하고 어떻게 더 많이 익힐 수 있는지, 그러니까 경험을 어떻게 잘 썼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미국 주식시장이 개인적으로 봤을 때 버블이 지금 끼어 있는 상황이라고 봐요? 아니면 회사들의, 기업들의 실적에 맞게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 패시미스틱하게 보고 싶진 않은데요. 근데 한 가지 다들 의견이 제일 보편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지금까지 성장한 게 조금 artificial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약 먹어서 큰 거랑 비슷해요. 아, 그러니까 펀더멘탈이 좋아서 성장한 게 아니라 양적 완화. 계속 스티뮬러스가 있으니까 그 tax rate change. 법인세 인하해주고. 예, 그리고 제일 obvious한 건 interest rate. 그 interest rate 하나가요. when we talk about low interest rate, 그게 한 가지만 한 레벨만 이렇게 affect 하는 게 아니라 소비자 심리까지 다 이렇게 affect 하잖아요. 금리를 낮추는 거. 네. 집 사는 거부터 뭐 회사에서 새 컴퓨터, 새 equipment 투자하는 거, like 인플루언스가 없는 구석이 없었어요, 미국에. 다 그 영향력이 뻗어 나가니까. 예. 일단 뭐 싼게, 아까 얘기했어요. 싼게 비지떡이라고. 공돈 같은 거지. 막 싸게 돈을 빌려주니까 이자 생각해보면 얼마 안 하니까 막 쓰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 모든 미국의 그런 경제 성장이라는 건 결국 그 미국 국민들의 빚에 의해서 지금 성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빚으로 지금 막 돈을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펀더멘탈은 안 좋은 거죠, 사실은. 그것도 이렇게 disagree, 그것도 디베이트 많아요. 아, 의견들이? 예, 예를 들어서 최근에 들은 말은 그 sharing economy, gig economy, 그 뭐 우버 그런 거 그거는 정확히 그 정부 숫자에 안 나와 있다. 그래서 그런 new growing sources of productivity는 생산성. 아, 생산성? 예.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매트릭에서 캡처가 안 된다. 아, 그러니까 이 기업이 얼마만큼의 생산성을 가지고 있는지 새로운 산업이다 보니까 기준이 없으니까 이게 얼만큼 해야 잘하는 건지 얼만큼 해야 얼만큼 벌어들이는지 이걸 모르니까 그래서 그 definition조차가 불확실하다. 그게 I thought 그게 interesting. 그 사실 뭐 지금 우버 얘기도 나왔으니까 그렇긴 한데 테슬라 같은 경우도 그렇고 사실은 되게 적자를 보고 아직은 뭐 정말 말도 안 되는 재무제표를 가지고 있는데 기업 가치는 엄청나게 높잖아요. 이러한 기업들이 미국에 이렇게 되게 많은데 결국 이러한 산업들이 뭐 아마존처럼 나중에 뭐 5년, 10년 후에 이렇게 성장할 거라고 그렇게 좀 헤지펀드 애널리스트들이 바라보고 있나요? 아니면 좀 부정적으로 보나요? 그게 그 사람들만의 섹터가 생길 만큼 그거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이 분야에만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예, 그리고 이런 회사들을 애널라이즈 할 때는 당연히 EPS, 뭐 PE 그런 걸 안 써요. 왜냐면 우선 적자니까. 그리고 프로핏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a lot of tech companies 아니면 e-commerce 회사들이 이런 경우가 많은데요. 그럴 때는 우선 sales만
보든지 아니면은 옛날에 왜 그 인터넷 버블 있었을 때 그 eyeballs 얼마나 많이 이 회사랑 컨택이 있는지 만약에 그게 세일스로 컨버트가 못 돼도 이 소비자랑 얼마나 많이 멤버십이나 유저가 네. 얼마냐 네. 돈하고는 상관없이 뭐 이렇게 모바일 게이밍 회사 그런 거 많이 쓰죠. 그래서 그런 그 섹터에 만에 맞게 이렇게 valuation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게 다 버블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아, 그래요. 미국의 그 개인들 있잖아요.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투자할 만한 회사들을 그 정보를 찾는데 있어서 어떤 사이트들을 많이 이용해요? 여러 가지 있어요. 많죠. 네. 제가 좋아하는 사이트가 몇몇 있는데요. 이거 개인적인 투자자들도 많이 있고요. 이렇게 프로들도 많이 있고 흔히 Zero Hedge 많이 보고요. 제로 헤지? 네. 제로 헤지. 그리고 Value Walk. Value Walk. 예. 그리고 조금 더 프로들이 많이 보는 건 Value Investors Club, Seeking Alpha, 뭐 되게 많아요. 많이 있겠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다 그냥 무료로 다 볼 수 있는 정보들인 거예요? 무료도 있고 유료도 있어요. 유료도 있고. 네. 근데 이제 사실 전문가들이 보는 그 뭐죠? 그 사이트는 채널은 따로 있죠. 그러니까 지금 말한 거 몇 개가 그렇고요. 얼마나 많이 보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즐겨보는 채널이 있었어요. Real Vision이라고. Real Vision. 그 매크로 좋은 얘기를 많이 해요. 매크로 쪽으로. 네, 근데 그건 비싸서 제가 끊었어요. 그래요. 뭐 보니까 헤지펀드 매니저들은 그 뭐죠? 그 블룸버그 터미널이라고 해서 네. 그거를 많이 이용한다고. 저는 무인도에 빠지면요 그거 하나 있으면 돼요. 블룸버그 터미널만? 네. 그 뭐 연간 사용료가 상당하죠. 엄청나요. 네. 3만 불? 그 정도 할 거예요. 적어도. 그러니까 결국은 어쨌건 개인 투자자들보다는 더 디테일하고 더 깊숙한 정보를 빠르게 헤지펀드 투자자들은 애널리스트들은 받아보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단타, 그러니까 짧은 숏 거래 같은 거를 할 때는 개인들이 이길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정보력에서 떨어지니까. 그렇지 않나요? 글쎄, 그렇게 믿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그 유명한 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그래도 value investing의 원칙을 지키면은 또 피터 린치가 또 그거에 피터 린치. 예, invest in what you know. 다 섹터마다 다르겠죠. 근데 그러면은 I guess most obvious solution is 그렇게 quick trading에 맞는 타겟을 고르지 말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더 맞는 이렇게 조금 더 buy and hold 스타일, 그러니까 좋은 비즈니스. 결국은 이렇게 조금 길게 가져가면서 그 할 수 있는 그런 주식들로 하면 된다. 저는 개인들도. 그쪽으로 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너무 유행 타고 이렇게 up and down 이렇게 volatility가 심한 거는 I agree. Like 그 short term trading 필요한 그런 데이터가 우선 부족하잖아요. 정보가 부족하니까 그 개인들이 그런 거 했다가는 손실을 볼 확률이 더 높죠. 아무래도. 예, 그래서 조금 미안하고 억울하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불공평하게 우리가 되게 비싸게 사는 데이터가 있거든요. Like, just for example, 그 consumer retail 할 때 credit card 미국에서는 그 credit card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그 transaction data 뭘 썼는지 그거를 이름은 다 가리고요. It's totally anonymous. 그거를 이렇게 big data처럼 빅데이터로. 네, 그것만 판매하는 회사가 있어요. 아, 그 불법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신용카드 사용 우리는 그런 게 좀 어려운데, 그러니까 어쨌든 신용카드 사용한 사람들의 어떤 이런 데이터를 볼 수가 있으니까 예. 결국 소비 패턴을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 패턴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개인적인 정보는 하나도 없고요. 그거는 다 클린업해서 특히 뭐 월마트에 요번 쿼터에 그 사람들이 작년에 비교해서 한 5% 더 많이 갔는지 안 그럼 네게티브 5% 그런 도움이 돼요. 근데 요즘은 다 그거 있어요. 정보를 쉽게 빠르게 네.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까 얘기대로 진짜 이게 쇼텀으로 거래를 한다고 했을 때는 정말 따라가기가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들이. 네. 더 하기 좋은 회사가 너무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왜 굳이 그렇지. 그런 고생을 해서. 왜 위험하게? 네. 더 그냥 좋은 회사다 좀 이렇게 안전하게 묻어두고 시간을 좀 두고 기다리면 되는데. 저는 그렇게 할 것 같아요.
한국에서 좀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월가에서 월스트리트의 그 헤지펀드 매니저들이라든가 금융 쪽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트럼프의 현재 그 미국 우선주의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보호무역주의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찬성하는지 혹은 왜냐면 어떤 얘기가 있냐면 트럼프가 저렇게라도 하니까 지금 이 정도가 버텨지는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해서 지금은 뭐 이렇게 가지만 얼마 있다 엄청난 그 후폭풍이 네. 데미지가 올 거야. 양쪽 의견이 좀 틀려서 거기는 네. 어때요? 우선 제가 알기로는 이 얘기를 굉장히 꺼려하세요. 아예 말하는 것 자체를. 예.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에 이렇게 대놓고 나 트럼프 찍었어 그럴 사람이 그럴 자신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트럼프를 지지한다 해도 네, 그러니까 속으로는 지지를 해도 아마 속으로 지지하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못 해요. 추방당해. 아니 그건 과장이고요. 제가 한 가지가 트럼프가 좀 달리 했으면 우선 그냥 말이 너무 왔다 갔다 하니까요. 그 말 왔다 갔다 예측을 할 수 없는 그 자체가 인베스트먼트를 이렇게 discourage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조그만 중소기업들도 캐피털 인베스트먼트를 뭐 새 공장을 짓고 싶어도 뭐 새 기계를 사고 싶어도 내일 모레 내년이 너무너무 불확실해서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모든 기업들이 조금씩 그렇게 덜 쓰면은 그게 그 자체가 축소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투자하는 데 있어서 위축이 되니까. 그게 제일 안타까워요, 제가 볼 때는. 미국하고 중국하고 이제 이런 무역 전쟁 이것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트럼프가 다시 재선이 되고 난다면 이 관계는 이제 좀 더 힘들어진다고 보는 쪽이 맞나요? 월스트리트에서는? 아니면 좀 재선이 되면 쉽게 해결이 될 거라고 보는 쪽이 맞나요? 어떤 분들은 차라리 트럼프가 재선이 되는 게 왜냐하면 지금 염려하시는 게 만약에 뭐 엘리자베스 워런 같은 사람이 된다면 꽤 유명한 분들이 인터뷰에서 그랬어요. 아마 미국 시장은 한 20% 30% 하락한다. 그날. 민주당 그 대통령 후보 워렌 네. 그 부자세 도입하려고 하는. 네. 저는 정말로 그래도 꽤 리스펙트하는 사람. 저는 호감이 있었어요. 근데 네. 한 가지 실수로 저도 이 사람은 안 되겠다. 어떤 실수를 했는데요? 대놓고 그 미국의 그 리언 쿠퍼맨이라는 유명한 너무 유명하고 well respected 투자자분이 계신데 그 사람은 정말 그 흔히 말해서 American Dream의 좀 심볼이에요. 이민 와서 이렇게 아무것도 가진 다 자기 힘으로 노력하고 벌어서 훌륭하신 분인데 그리고 그 charity work도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다들 아주 존경하는 사람인데 왜 이 사람을 골라서 엘리자베스 워런은 그냥 부자세 그냥 예를 들어서 그냥 생각 없이 이 사람을 고른 것 같은데 너무 생각 없이 고른 게 그냥 저는 마음에 걸려요. thoughtful하지 못해서. 그러니까 사람이 좀 신중하지 못하고. 네, 신중하지 못한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좀 경솔한 것 같은. 네. 아니, 그러니까 나쁜 부자들도 많이 있는데. 그렇죠. 진짜 그런 사람을 잡아야지. 네. 이제 지금 개별 주식에 보통 투자를 하잖아요. 근데 네. 요즘 유행하고 있는 게 ETF에 투자하는 인덱스 펀드라든가 이런 네. 쪽에 투자하는 게 또 흐름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네. 워렌 버핏도 내가 뭐 와이프한테 투자하라고 그런다면 인덱스 펀드만 추종하라고 네. 뭐 그런 네. 얘기도 하고. 이 장점과 단점이 뭐가 있을까요? 솔직히 최근 들어서요. For the past 10 years, like 과거 10년 동안. 예, 미국 시장이 워낙 그렇게 성장을 네. 했기 때문에 이런 인덱스를 이기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뭐 수익률이 되게 좋더라고요, 인덱스 펀드들이. 예, 그래서 헤지 펀드 받는 퍼센트를 보고 ETF는 거의 거저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왜 이만큼 돈을 더 넣고. 하지만 이게 지금 시장이 volatility가 많이 생기면은 그리고 아마 더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는. 변동성? 네. 오르락 내리락? 네, 그럴 때는 아마 말이 많이 바뀔 것 같아요. 인덱스 펀드에? 예, 왜냐하면 처음 헤지 펀드가 시작했을 때 필로소피가
되게 좋은 책이 하나 있어요. More Money Than God 그런 책이 있는데요. 거의 역사책. 뭐 제목이 다시 한 번만. 제목이 조금 우스워요. 뭐예요? More Money Than God. More money than God. 예, 그러니까 그 헤지 펀드가 왜 생기고 어떻게 생기고 역사책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인데요. 근데 제목이 너무 이상해서 가리고 봐야 돼요. 근데 그 헤지 펀드가 처음 시작한 그 이유가 마켓이 암만 이렇게 거칠어도 그래도 so that you can preserve your capital, so you can hedge that risk. 그것 때문에 생겨난 건데 지금 그 최근 우리가 그 recency bias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 hedge fund의 그 purpose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살아나지 못한 것 같아요. 그 인덱스 펀드 때문에 개별 주식들의 그 프라이스 가격을 좀 왜곡시켰다. 예, 그러니까 더 올라야 되는데 못 오르고 안 올라도 되는 게 오르고. 예, 특별히 advantage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individual stock versus 그러니까 그냥 뭐 복잡하게 생각해 인덱스 펀드 하나 사면 되지 이렇게 됐었으니까. 근데 만약에 시장이 추락한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저라도 우선 그 short 잘하는 공매도 잘하는 매니저를 찾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조금이라도 그 마켓 이익이 다운워드를 해치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계속 상승한다라고 봤을 때는 인덱스 펀드가 뭐 괜찮지만 하락하는 이런 변수들이 생기기 때에는 좀 위험하다. 그렇게 봐야죠. 근데 이 ETF 시장이 성장하면서 뭐 그 유명한 금융회사들 뭐 뱅가드라든가 스테이트 스트리트, 블랙락 이런 대형 금융사들이 있잖아요. 의결권이 확대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ETF가 시장이 커지면서 그러면서 뭔가 이 보팅 라이트 이것을 가지고 보팅 라이트를 가지고 그 매니지먼트들을 그 막 협박하고 해가지고 막 내가 더 많이 가져가려고 이러지는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는 개인 투자자들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 큰 데들이 더 많이 가져가지 않을까. 그럴 수 있나요, 환경이? 그 액티비스트 펀드라고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이런 vanguard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그 인베스트먼트 그 스타일이요. 그러니까 그 회사에 많은 they become a major shareholder. 그 회사의 운영을 바꾸려고. 그래서 경영에 관여한다. 네. 그래서 액티비스트 펀드라고. 예. 한국에서 엘리엇 아마 많이 들어보실 거예요. 예, 들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좀 위협적이고 거의 like 해적 같고 그런 느낌이 많이 드는데요. 그럴 때도 있어요. 그거를 잘 하시는 분들은 그 회사 아니면 그 인더스트리를 완전히 고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이렇게 자기 이익을 먼저 생각을 하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액티비스트 해가지고 그 매니지먼트한테 너네들은 지금 더 돈을 그냥 지금 given the interest rate, you need to buy back shares. 그러니까 보통 여기는 지분율이 높을 테니까 뭐 자기 주식을 비싸게 사라. 네, 아니면 네. 그거는 안 좋죠. 그런데 꼭 그렇게 하는 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그 영향력은 있는 거네. 파워는. 네. 이번에 그 미중 그 무역 전쟁 1차 합의가 일어나면서 2020년부터 이제 중국에도 증권사들 자본이 이제 들어가서 자유롭게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이 됐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미국 월스트리트 같은 데서 중국 시장에 대해서 뭐 이렇게 막 이제 투자해야지 뭐 이런 분위기는 어떤가요? 그런 분위기인지 아니면 뭐 아직은 더 기다려야 돼? 예전부터 중국을 더 많이 알고 싶어하고 많이 투자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저희 회사 안에서도 그 중국을 더 이해하려고 그런 푸시가 있었고, 그런데 우선 아직까지도요 중국말을 아는 게 큰 이익이 돼요. Almost a prerequisite. 우선 파일링이 대부분 중국말이고. 영어로 번역된 게 별로 없으니까. 예, 리포트가. 예, 많이 놀랐어요. 그러니까 아주 큰 회사들도 다 영어로 트랜스레이트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선 말이 통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관심은 굉장히 많아요. 몇 년 전부터 많이. 그러면 뭐 이제 그 헤지 펀드들에서는 뭐 들어갈 뭐 준비들을 많이 하겠네요, 이제.
본격적으로 보니까 JP 모건이 100% 아니 50% 출자로 뭐 승인을 받았다 그러고 뭐 노무라에서도 들어간다고 하고 뭐 이러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궁금한 건 뭐냐면 미국과 중국은 지금 강력한 서로 지금 경쟁 관계잖아요. 네. 경쟁 관계이기 때문에 약간 적으로 보고 좀 적대시하는지 혹은 좋은 투자처로 생각을 하고 뭔가 준비를 한다든지 네. 뭐 이러는지 이 차이를 좀 알고 싶어가지고. 불행 중 다행은 제가 알고 있는 그 헤지펀드 그 인베스터, 그 프로페셔널 인베스터들은요 조금 정치에 거의 무관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나라를 악하게 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경계심도 별로 없고 어떻게 하면은 좋은 투자 opportunity가 생길 수 있는지 그게 초점이니까 그 뭐 중국을 경계한다든지 그런 게 저는 거의 그런 거는 많이 경험하지 못했어요. 근데 참 지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좋은 투자자가 되려면 이 정치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아니면은 정말 그렇게 얘기한 대로 무관심하고 그냥 경제적 그냥 그 기회만 찾는 게 유리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정치에 막 이렇게 저렇게 막 비난도 하고 비평도 하고 관심이 많잖아요. 일단 내 네. 의사도 표현하고 네. 뭐 하여튼 그런 것들이 뭔가 투자에 영향을 미치겠죠. 네네. 그렇게 어떤 정치적인 면이 있는 게 나은지 아니면 정말 무관심하고 오로지 투자만 생각해야 되는 건지. 저는 아는 게 힘이다. 아는 게 힘이다? 예, 많이 아는데 그리고 당연히 개인적인 오피니언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제일 중요한 건요. 그게 내 투자에 대한 오피니언하고 너무 interfere가 되지 않게, 방해가 되지 않게. 그러니까 혹시 그런 내 정치적인 관심이 나한테 어떤 바이어스를 만들어서 내 인베스트먼트의 포커스를 이렇게 흐리게 할 수 있는지 그런 게 염려가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신경을 쓰면은 I think the more you know, the better. 세상 돌아가는지를 제가 존경하는 분들은 모든 거에 대해서 조금씩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많이 책을 읽으세요. 신문도 다 읽으시고, 그러니까 하루 종일 뭘 읽으세요. 그게 필요하다. 네. 그러니까 세상 돌아가는 거에 다방면으로 관심을 갖고 뉴스를 다 보고 네. 조금씩은 그래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 예, 그러니까는 judgment 없이 그냥 observe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 하네. 쟤는 저런 얘기 하네. 네. 근데 이런 거 있잖아. 아니 이게 왜 이런 얘기 이게 맞는데 막 네, 이런 어떤 네. 오피니언은 좀 불필요하고 네, 네. 그냥 관전자 우리 보통 관전한다고 하잖아요. 네, 구경꾼처럼. 네, 그게 제일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구경꾼의 입장이 되라. 네. 좋은 투자자가 되려면 여러 point of view를 이해를 해라. 그래야 그 가운데서 뭔가 또 그렇죠. 기회를 찾을 수 있으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공매도와 관련해서만 좀 질문을 할게요. 사실 이 공매도가 한국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못 하잖아요. 미국도 그렇죠.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기관들만 할 수 있으니까 이게 되게 불합리하다, unfair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일단 그 미국에서는 그 공매도를 할 수 있는 회사들은 뭐 헤지펀드면 다 할 수 있는 건가요? 헤지펀드 중에서도요, 이렇게 일부러 안 하는 데도 있어요. 그래요? 예, 그리고 이렇게 큰 펀드들도 헤지펀드가 아니라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it all depends. Like 자기가 결정한 스타일이에요. 누구나 다, 그러니까 헤지펀드는 다 할 수는 있으나 그냥 자기들이 그냥 결정하는 한다 안 한다를. 네, 네. 그러면 이건 아마 스텔라도 뭐 모든 헤지펀드의 그 애널리스트나 뭐 스텔라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공매도할 회사들을 골라요? 조금씩 다른데요. 다 틀려요? 그러니까 좋은 회사 고르는 스크린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건 투자할 만한 데고 이거는 팔아야 되는 거니까 좀 하락을 봐야 되니까. 네, 그리고 조금 그냥 at least theoretically 조금 더 위험이 있잖아요. 왜냐면 제가 배운 거는 on the long side, zero가 제일 minimum이지만 on the short side, it could go up forever. 그래서 처음엔 되게 겁먹었어요. 만약에 그 short selling 하면은 올라갈수록 저희가 손해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디까지 올라가는지는 예측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락하면 그냥 제로가 되면 되니까 얼마 손해본다 이게 답이 나오는데 이게 올라가면 이게 진짜 10배 오를지 100배 오를지 모르니까
근데 겁주라고 한 얘기 같아요. 근데 그러네. 저는 솔직히 조금 더 재밌어요. 왜냐하면 이건 그냥 제 경험인데요. 네. 아주 좋은 그 short candidate는 어쩔 때는 이렇게 룰이, 이렇게 포뮬라 상상을 밖에서 해야 돼요. 아까 그 investment framework가 있었잖아요. 우리는 적어도 이런 5가지를 포함한 회사를 본다. 그런데 그 공매 타겟 할 때는 조금 더 이렇게 그런 모드에 그런 포뮬라가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약간 지금 제일 성공적으로 한 그 공매 타겟을 보면은 다 한 가지씩이요. 다들 하나에 이렇게 숨겨진 약점이 있어요. 아, 일반에게 아직 안 알려진. 예, 다 알려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별로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 남들이 쉽게 못 보거나 파일링에 다 써 있는데 매니지먼트가 일부를 이렇게 좀 피해서 설명을 하면 그냥 그대로 이렇게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돼요. 그 약점을 발견을 하려면은. 근데 저희가 최근에 제일 성공적으로 한 그 short 보면은 다들 한 가지씩 그런 게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백화점은 그 EBIT의 한 30%가 백화점이 어떤 미국에서는 그 백화점이 이렇게 크레딧 카드 회사하고 이렇게 합쳐서 그 백화점 엑스클루시브 크레딧 카드를 만들 수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우리 보통 제휴카드라고 해서 네. 백화점과 신용카드 회사, 그러니까 이 백화점 고객을 위한 카드를 따로 만들어주는 네, 제휴카드. 네, 네. 그런데 이 회사는 그때 계약을 잘해서요. 계약마다 다 조금 달라요. 이 회사는 그 크레딧 리스크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크레딧 리스크는 그 크레딧 카드 회사가 그 은행이 다 부담을 하는데 이 백화점은 벌칙이 있잖아요. 그 네. 크레딧 카드 monthly payment 못 내면은 아니면은 그 크레딧 카드 그 백화점에서 처음 열었을 때 내는 그런 fee, 그런 조그만 뭐 페널티나 가입비, 연회비. 네, 그런 거는 한 50%를 이렇게 share해요, profit share. 근데 그거는 거의 pure profit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거를 이렇게 많이 얘기가 없었어요. 그냥 분명 그런 줄은 아는데 거기에 관심을 안 쓰다 보니까. 근데 그거에 하나가 어쩔 때는 it was over, 그러니까 30% 이상이었어요. 그 회사의 순이익에. 네. 그래서 그 회사의 이익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뭐 이게 잘 팔려서 그렇다 아니면 뭐 이거를 선전을 잘해서 그렇다. 그런데 이 그 크레딧 카드 리스크는 많이 못 봤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저희가 분석할 때 그 크레딧 카드 때문에 이렇게 이익이 되는 거는 이 비슷한 회사를 볼 때 한 2년 아니면 2년 반 간다, 이런 사이클이. 그래서 그거를 보고 거기에 집중을 해서 리서치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약점이 저희한테는 보였어요. 그게 만약에 없어지진 않지만 그게 조금만 타격을 받아도 이 회사는 value가 엄청나게 떨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는 회원 가입비에 대한 그 금액, 그다음에 또 하나는 고객들이 그 카드로 막 돈을 쓰고 이렇게 했는데 돈을 지불을 못해, 갚지를 못했을 때는 지금의 계약은 은행이 그 리스크를 다 감당하지만 이게 약간 바뀌어가지고 이 회사가 그 리스크를 안게 되면 확 어려워진다. 예. 이걸 본 거다는 얘기죠. 예, 만약에 그 벌금 받는 게 그런 profit share가 하여튼 그 카드를 쓰는 사람들 액티비티나 new member가 떨어지면은 이 회사의 EPS가 예상보다 더 빨리 하락한다. 그냥 그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 비중이 높아서. 그러니까 네. 이 가운데 그 회원가입비라든가 이런 거의 비중이 높아서. 근데 그때 대부분 애널리스트는 알고 신경을 안 썼는지 아니면 진짜 몰랐든지 그거를 전혀 모델을 안 했어요. 그 사람들 모델을 보면은. 네. 근데 저희는 그게 그 포커스였어요. 현재는 잘해서 수치가 좋아서 이렇게 재무제표가 예쁘지만 네. 그러나 내년도에 이게 잘 안 되면 떨어지는 거니까. 네, 그러면 다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게 지속적인 어떤 이익률이 아니라 이익의 어떤 조건이 아니라 네. 일시적인 그 좋은 조건이 포함이 됐었다는 거네, 숫자가. 네, 그래서 그런 약점, 예를 들어서 그렇게 잘 안 보이는 약점이 한 가지라도 있으면은 it's an interesting candidate. 이제 공매도를 할 수 있는. 그럼 그때 공매도를 할 때는 몇 프로의 보통 수익을 예상하고 해요? 그것도 프라이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타겟 프라이스가. 네, 저희는 이건 다 펀드마다 다르겠지만 저희는 그 롱 사이드하고 똑같아요. 생각하는 거는
우리가 적어도 20%는 만들겠다 하면은 그게 long이나 short이나 다 비슷비슷해요. 20% 정도. 그 20%는 1년에 아니면은 대부분이 1년이에요. 그러면 투자가 됐든 아니면 공매도가 됐든 투자 수익률을 연간 한 20% 정도로 보는 거네요. 목표를. 네, like roughly. 왜냐면 그거보다 더 낮으면요, 이거보다 더 좋은 아이디어 없냐 그런 얘기가 나와요. 계산상으로라도 더 많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렇죠. 왜냐면 저희는 몸이 하나고 그리고 이 일 하는데도 비싸잖아요. 그렇죠. 공매도를 해서 팔았어요, 주식을. 근데 나중에 그걸 채워 넣어야 되잖아요. 그 기간은 얼마 있다가 해야 돼요? 그 채워 넣는 거를 다시 사서 그 돌려주는 거는? 그거는 미리 이렇게 짜는 스케줄이 있어도요, 그 변동이 매일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거는 정말 싫어도 이렇게 human judgment가 많이 들어가요. 하루에 이렇게 예상 밖에 어떤 뉴스 헤드라인이 나왔는데 거기 그게 굉장히 센시티브해서 우리가 예측했던 타겟 프라이스가 너무 빨리 됐다. 그러면 그때 즉각 이렇게 회의를 어쩔 때는 해요. 이거보다 우리가 더 떨어지냐? 우리가 타겟 프라이스를 아예 새로 짜야 되냐? 아니면은 지금 이게 it just got there fast. 빠르게 처리해야 되냐? 예, 빠르게 예. 팔아야 되냐? 아니면은 어쩔 때는 완전히 제일 망치는 경우는 미국의 큰 우유 공장인가? 우유 판매하는 회사를 공매를 했었는데 몇 년 전에 이렇게 루머가 떴어요. 중국의 큰 음료 회사가 이 미국 회사에 관심을 두고 있다고. M&A. 예. 그 헤드라인 하나 때문에 그날 이 주가가 20% 이상으로. 공매도한 회사인데 예. 엄청 놀랬겠네요. 그럼 다 달려가야죠. 그럼 다들 전화하고 회의하고 어떻게 할 거냐. 그때는 빨리빨리 정해야 돼요. 그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그건 저희가 너무 오버한 것 같아요. 그게 겁이 나서 다 커버해버렸어요. 그냥 다 정리해버려서 포지션을. 네. 근데 나중에 보니까 루머였어요. 이제 그 회사 망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이거 배짱이 있어야 되네. 예. 그게 아마 제가 한 실수 중에서 제일 큰 걸로 얘기를 제가 많이 해요. 그렇구나. 그러면 근데 일단 기관들이 이렇게 공매도를 했을 때 헤지펀드들에서 공매도를 했을 때 이건 갑자기 특별한 루머 사건이 터진 거니까 그렇고 일반적으로 손해 보는 경우들은 많지 않죠. 공매도를 한다고 하면. 손해 되게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래요? 네. 공매도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이길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위험해요. 오히려 사는 것보다? 네. 그러니까 더 오를 수 있다? 예, 그리고 이런 M&A 루머 이게 굉장히 흔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저희가 공매 잘 하는 회사들은요, 문제가 심하게 있는 회사들이에요. 그러니까 not easily fixed. 새 경영팀이 온다고 해도, 새 프로덕트 런칭을 한다고 해도 이 사람들이 암만 노력을 해도 이렇게 좀 꺼져가는 인더스트리거나 그 우유 업체처럼요. 왜냐면 우유 업체는 워낙 힘든 비즈니스에다가 그렇죠. 미국의 지금 우유 섭취량이 점점 꺼져가고 있어요. 그리고 월마트가 이제 자기 프라이빗 레이블 우유를 자기네들이 만드니까 이 회사는 진짜 하나님이 경영을 해도 되게 힘들 거예요. 그런데 보통 어떻게 되냐 하면은 그런 이렇게 dying industry를 보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consolidation이 오잖아요. 그게 살아남는 작전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거잖아요. M&A 루머. 예. 그리고 정말 M&A를 하고 consolidation. 실제로 그러니까 어쨌든 나는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죽기 전에 뭔가 살기 위한 마지막 방법이 예. 매각이니까. 그리고 그게 그 인더스트리를 도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지금 오버헤드 같은 거는 그런 건 마케팅 그런 스토어 오퍼레이션 그런 거는 이렇게 컨솔리데이트해서 많이 절약할 수 있잖아요. 경비 절감 이렇게 같이 해가지고 묶어서. 예, 그래서 그렇게 보는 게 it's natural. 그래서 이런 거는 당연히 많이들 예측을 해요. 근데 저희가 그냥 너무 놀래서 회사 상황 그때 글쎄요. 다다시 한다면은 그 옵션을 쓰더라도 그렇게 너무 빨리 커버하지 않았다. 옵션을 쓴다는 거는? 그러니까는 우리가 계속 이거를 공매를 하는데 만약에 call 옵션을 사면요. 조금이라도 보험 조금이라도 이렇게
헤지가 되잖아요. 이거 공매도를 치면서 상승 쪽으로 옵션을 걸고, 네. 그래서 약간 리스크 헤지를 해가면서 네. 좀 더 버텼으면. 네. 근데 그거 잘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옵션을 우리가 보통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되게 리스키한, 되게 뭐 위험성이 너무 확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저는 조금 더 배워서요. 차라리 이 공매를 할 때 더 왕창 했으면 좋겠어요. 옵션을 그래요? 쓰면서. 옵션을 쓰면서. 네. 그러면 이렇게 기관들은 공매도를 막 한단 말이에요. 헤지펀드는. 그럼 개인들은 이것 때문에 투자자들은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손해를 본다라고 봐야 되나요? 개인 투자자들은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공매도 때문에 주가가 안 올라간다. 한국에서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공매도가 꼭 필요한 이유도 있나요? 저는 그냥 in general long side하고 같이 coexist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둘 다 market misperception을 이렇게 arbitrage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원래 이 회사는 value가 X인데 지금 for whatever reason 많은 이유 때문에 지금 시장은 틀리게 Y로 보는데 그거를 그 갭을 그 bridge 하는 게 저희들의 목표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너무 단순할지 몰라도 either direction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특히 요즘 들어서 어떤 섹터들은 되게 거품이 많아요. 회사 하나가 아니라 the entire sector. 그래서 너무 hot, 너무 overheated 되면은 저절로 이렇게 long opportunity보다 short opportunity가 더 많이 보일 수가 있죠. 그러면 그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그렇게 오버슈팅된 그러니까 지금 과열된 그런 주식들에서는 뭐 단기 투자자라고 하면 그냥 빠져나와야 되는 거네요. 제가 만약에 개인적으로 리테일 인베스터였다면은 그러면은 저는 너무 조심스러운 생각일지 몰라도 이렇게 뭐 한 달 보고 1쿼터 보고 그런 뱃은 쉽게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적어도 기간을 이제 뭐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네, 그리고 뭐든지 조금 노력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 회사 리서치를 인터넷에서 하는 거라도 그리고 그 모든 회사 all public companies in the US 다 파일링을 누구든지 찾을 수가 있어요. It's all public. 그리고 그 쓴 게요. 그러니까 고등학생이면 다 읽을 수 있어요. 다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굉장히 그 대부분이 이렇게 단순한 어카운팅이라 그러니까는 정말 노력하면은 이것도 버핏, like Greenblatt, 뭐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 Peter Lynch 다 얘기하는 것처럼 개인적인 investor도 you can also beat the market with your own research. quant 그런 거는 그리고 뭐 quick trading 그런 거는 말이 안 되겠지만 그 fundamental investing 쪽에서는 개인적인 투자자들도 그렇게 쉽게 포기할 필요는 없다고. 결국 공매도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걸 이제 떨어지게 하는 게 이제 공매도니까 그런 것들의 영향을 받는 거는 내가 짧게 거래하는 쇼텀 그 하는 투자자들이니까 개인들이 그거는 이제 성공할 확률이 적다. 그냥 길게 보면은 공매도는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이건 제가 확실하지 못한데요. 그러니까 그 회사의 sometimes 그 technical, 그 trading volume이요. 공매도 때문에 당연히 움직일 수가 있어요. 거래량이 확 네. 증가가 되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크게 손해 보거나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 근거가 있겠죠. 왜냐하면은 나라마다 그 regulation이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되게 심하게 regulation 있는 나라도 있잖아요. 근데 글쎄요. 제가 정확히 몰라서. 그러니까 어쨌든 미국의 경우에는 그 시장에서 이것이 특별히 이 제도 때문에 개인들이 아주 unfair한 그러한 제도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미국의 경우에. 아니면 개인들은 그래도 약간의 좀 불합리한 게 있다? 글쎄요. 제가 진짜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어려운 서브젝트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저희는 개인적인 투자를 못 해요. 왜냐하면 그 conflict of interest 때문에. 윤리. 예. 그러니까 이런 거겠죠. 지금 공매도를 쳤다 해도 그래서 가격이 떨어졌다 해도 공매도를 한 사람들이 어느 시점에서는 다시 다 사 모아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다시 그 시점에서 다시 올라갈 거고. 네. 그러니까 장기 투자적인 관점에서는 수급이 그러니까 사고 팔고가 일어나니까 결국은 제자리를 자기 밸류를 찾아갈 것이다.
그런 market theory를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봐요. 아, efficient market. 그 아까 그 얘기 그 다들 한꺼번에 커버하면은 그 주가가 올라가는 거. 그거는 that's a big risk. 저희 기관들이 short selling 할 때요. 그게 아마 제일 큰 걱정일 거예요. short squeeze라는 단어가 있어요. 너무 그 short가 많이 하면요. 그게 if it's too popular 그러면은 조금이라도 저희가 다 갑자기 커버를 하면은 그 force가 오히려 그 주가를 이렇게 상승시키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squeeze out 된다라는 말이 그거예요. 그래서 점점 저희들은 crowded 하지 않은 short를 찾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남들이 잘 모르는 예, 그거를 crowded short라고 그래요. 크라우드 쇼. 어쩔 때는 hedge fund 호텔이라고 그래요. 아, 헤지펀드. 아, 가서 좀 푹 쉬어서. 아, 그렇군요. hedge fund들이 좋아하는 주가들이 있어요. both long and short.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조금 비꼬아서 hedge fund 호텔이라고 그래요. 아, 그러니까 투자할 때는 싼 게 좋고 공매도 할 때는 비싼 거를 찾아야 되고 그런 기준이 있잖아요. 네. 네, 하여튼 뭐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월스트리트에서도 한국하고 투자하는 그 기법이라든가 생각은 좀 비슷한 면이 많은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또 낯선 이야기들도 좀 있고 해가지고 하여튼 좀 흥미로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또 뭐 마지막으로 뭐 아니요, 저는 한국에 대해서 더 많이 배우고 싶어요. 그래서- 한국에 대해서 네. 한국에 많은 그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이 정말 싼 주식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너무 순환형 그 비즈니스라 이게 오르락 내리락이 그러니까 올라갔다 다시 또 원위치하고 올라갔다 원위치하고 해서 장기 투자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좀 있고 근데 다 각자의 이론이 있는 거죠. 예. 근데 어쨌건 누구나 다 인정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한국의 주식 시장이 정말 싸다. 아까 얘기했던 그 리스크, 북한의 문제하고 그 다음에 그 경영자들의 그 주주에 대한 정책 이런 게 좀 개선이 되면은 한국의 그 주식 그 가격도 많이 올라가는 어떤 시점이 오지 않을까 사람들이 많이 기대하죠. 저도 기대돼요. 네. 그 기대가 현실화 되기 전에 일단 많이 투자를 해야 되는데. 네. 아유, 이렇게 뉴욕에서 또 한국에 나와서 많은 바쁜 일들이 있을 텐데 이렇게 특별히 또 시간을 내줘서 좋은 이야기들, 경험을 같이 쉐어링 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좋았어요. 예, 미국은 언제 들어가죠? 내일 모레요. 내일 모레. 예. 하여튼 가셨어도 또 파이팅 하시고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들이 있으면 계속 우리 네. 알려주시고 네, 좀 꼭 그럴게요. 네, 그렇게 해서 그 뭐 이제 세계는 하나니까 그리고 월스트리트의 그런 최신 정보들을 또 이렇게 우리 스텔라를 통해서 또 이렇게 가끔씩 들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최선을 다할게요. 우리 시청자들하고. 네, 네. 네. 네, 오늘 정말 즐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